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 1의 해설을 맡은 박수연입니다. 자, 이 시험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이라든지 전체적인 평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들, 이런 것들은 총평에 따로 담아놨으니까 우리는 바로 해설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쉬운 문항들이 많았죠. 그래서 그런 문항들은 핵심만 콕콕 한번 짚어보고, 우리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그래서 좀 생각해볼 부분이 있었던 그런 문항들 위주로 조금 분석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식물 X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X는 잎에 있는 털에서 달콤한 점액을 분비한대요. 달콤달콤. 그래서 곤충을 그 달콤한 점액으로 유인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 X라는 이 식물은 털에 곤충이 닿으면 속았지 하고 잎을 구부려서 곤충을 잡아요. 그래서 얘가 보통 우리가 이런 경우에 식충식물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랑 다른 점은 우리는 이제 입을 통해서 앙 하고 이제 뭐 씹어먹는 그런 어떤 모션이라면, 얘는 계속해서 어떤 효소를 분비하면서 밖에서 이제 분해해서 그걸 흡수하는 그런 느낌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이 X라는 식물은 효소를 분비해서 곤충을 분해하고 거기서 영양분을 얻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얘가 광합성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뭐 질소가 좀 부족한 환경이라든지 이럴 때 그런 추가적인 원소를 얻는 방법으로 이 식충 활동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기억에 이 저 잎이라고 되어 있는 저 부분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느냐? 그쵸? 잎을 구성하는 여러 세포들이 모여서 잎이라는 어떤 형태를 구성하게 되고, 기억 옳은 내용.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니은. 털에 곤충이 닿으면 잎을 구부려요. 구부려서 곤충을 잡는다. 이거는 곤충이 닿았다는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극에 대한 반응에 얘에 해당이 된다. 니은 옳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보기. X와 이 곤충 사이의 상호작용은 상리공생에 해당이 되느냐. 자, 상리공생이라고 표현을 하려면 서로 좋아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곤충은 어떤 점이 좋아요? 일단 뭐 한 번 달콤했으니까 그걸로 됐다 이러진 않겠죠. 자기 목숨이 지금 없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상리공생으로 볼 수는 없는 사례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번의 경우는 2단원 물질대사 파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음은 사람에서 일어나는 물질대사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에서는 녹말이 소화 과정을 거쳐서 포도당으로 분해된대요. 분해되니까 이화작용의 한 사례로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나는 포도당이 세포호흡이라는 우리의 핵심적인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역시 분해됩니다. 세포호흡도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예시죠. 그래서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예시로 세포호흡, 소화 두 가지 드는데 그게 딱딱 나온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에서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합성된다. 요거는 합성이니까 동화작용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럼 이렇게 간단한 문항에 대해서 우리 뭘 물어봤을지 체크를 합시다. 기억에 소화계에서 동그라미 기억이 흡수되느냐. 지금 포도당이라는 다 소화된 산물이죠. 그게 이제 소장을 통해서 흡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화계에서 흡수된다. 맞는 내용이죠. 소화계에서는 소화도 일어나고 그 영양분의 흡수도 일어나고, 그래서 포도당뿐만 아니라 아미노산, 뭐 지방산 뭐 이런 것들도 흡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 가와 나에서 모두 이화작용이 일어난다. 맞는 내용. 그 다음에 디귿 보기. 글루카곤은 간에서 니은 과정을 촉진하는지 물어봤어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합성되는 이 과정을 촉진하는 호르몬의 이름은, 이렇게 되면 혈당량을 낮추는 거잖아요. 요건 인슐린이 하는 일이죠. 그런데 지금 이 디귿 보기처럼 글루카곤은 인슐린이랑 항상 이 기량작용을 하는 그런 호르몬이라서 반대,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꿔주는 그런 분해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혈당량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글루카곤입니다. 인슐린의 요 과정에 관여를 하는 거고, 그래서 디귿은 잘못된 내용이네요. 인슐린으로 바꿔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기억 니은 답이 되겠고, 자, 그 다음이 탐구죠. 탐구. 연역적 탐구에 대한 문제. 실험의 내용도 전혀 복잡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은 플랑크톤에서 분비되는 독소 기억. 어떤 독소가 있는데 이게 어떤 플랑크톤이라는 생물 종류가 이 독소를 뽑는데요. 그래서 이 독소 기억과 세균 S에 대해서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이다. 그래서 가의 내용을 보니까 얘는 세균이죠. 세균 S의 밀도가 낮은, 그러니까 좀 뭐 많이 살고 있지 않은 그런 호수에서보다 이 세균 S의 밀도가 높은, 그러니까 S가 많이 살고 있는 호수에서 기억이라는 요 독소의 농도가 낮았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균의 수가 많을수록 이 독소의 농도는 적었다.
그래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 세균이 이 독소를 분해해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나로 넘어갔죠. 같은 농도의 독소가 들어있는 수조 1, 2를 준비하고 한 수조에만 저 세균을 넣었대요. 쟤를 분해할 걸로 예상되는 이 세균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1, 2 각각에 남아있는 기억의 농도, 저 독소의 농도를 측정을 했대요. 그래서 지금 수조가 2개인 거잖아요. 이 둘 중에 하나에만 S를 지금 집어넣은 상태고, 그리고 수조에 남아있는 저 기억의 농도는 1에서가 2에서보다 높았답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보고 내가 예상했던 것처럼 S라는 세균이 이 기억을 분해하는구나. 그러면 그 기억의 농도가 낮은 곳에 S가 있어야 되잖아요. 얘가 분해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S를 집어넣은 그런 수조에서 더 농도가 낮아야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자, 이런 문항이 나오면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이 조작변인과 종속변인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 두 수조에 달리해준 한 가지가 조작변인이죠. 여기서 뭘 달리해줬어? 요 S가 있느냐 없느냐, 세균 S의 유무, 뭐 아니면 다른 말로, 같은 내용인데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S의 첨가 여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나오는 결과물, 종속변이는 여기서 뭘 측정했어요? 이거를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에 따라서 뭘 측정했지? 기억이라는 독소의 농도. 그래서 남아있는 기억의 농도를 측정을 한 그런 실험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억 보기에서 나에서 대조 실험이 수행이 됐나요? 그렇죠. 두 수조를 준비해서 한쪽에는 S 넣고 한쪽에는 안 넣어서 두 개를 비교했으니까 대조했죠. 그래서 기억 옳은 내용. 자, 그 다음에 니은의 조작변이는 수조에 남아있는 기억의 농도이다. 수조에 남아있는 기억의 농도는 조작변인이 아니고 종속변이죠.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바꿔서 많이 물어봅니다.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네요. 그 다음에 D급 보기, S를 넣은 수조는 1이다. 2여야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고 기억만 맞으니까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4번은 4단원 문항이 앞으로 전진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시험지의 형태를 보시면 맨 첫 페이지에 무려 6문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첫 페이지에는 이 시험지 제목도 있고 우리 수험번호 쓰는 데도 있고 요 상단이 좀 차지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문항이 꾸역꾸역 들어갔다는 얘기는 굉장히 한 문항의 길이가 짧고 간단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 페이지는 엄청 짧은 시간에 확 후루룩 풀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는 가의 그림이 사람 피의 체세포 세포 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세포 주기인데 체세포 분열을 하고 있는 세포 주기다. 그래서 지금 여기 S기를 기준으로 잡아주면 되죠. 그래서 순서는 G1 다음이 S, 그 다음이 G2, 그 다음이 M기인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어떤 그 P라는 사람의 핵형 분석 결과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 보면 뭐 여기서 굳이 물어보진 않았지만 우리는 핵형 분석 결과를 보면 21번 염색체랑 그 다음에 성염색체에 동그라미 치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여기는 뭐 21번 염색체 수 이상도 없고 남자의 핵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이 G2기인지 물어봤는데 이게 맞는 내용이죠. G2기. 그 다음에 니은 보기에 동그라미 니은 시기가 M기입니다. M기에 상동염색체의 접합이 일어나는지 물어봤어요. 상동 접합. 이거는 틀렸죠. 틀린 거를 알아야 돼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왜 틀렸냐면 상동염색체의 접합이라는 사건은 감수 분열할 때 일어납니다. 감수 1분열. 감수 1분열이 진행되는 중에 전기부터 중기까지 일어나는 사건인데, 지금 이거는 감수 분열이 아니고 체세포 분열이기 때문에 분열의 종류가 달라서 그런 사건은 나타나지가 않아요. 이건 구분을 꼭 해야 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디귿 보기는 디귿 시기에 나의 염색체가 관찰되느냐. 디귿은 G1기죠. G1기에는 이런 염색체가 관찰되지 않고, 심지어 이건 복제가 되어 있는 그림인데 G1기는 아직 복제도 전이잖아요. 그래서 염색체가 보이는 시기도 아닌데다가 복제된 시기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모로 틀렸다. 그래서 기억만 맞으니까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5번이 그 2단원에 뭔가 갑자기 자료 해석형 문제가 본격적으로 나온 느낌이지만 이건 사실상 생명과학의 지식이 없어도 풀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섭취와 소비에 대한 실험이다. 자, 실험 과정 볼게요.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체중이 같은 생쥐 A, B, C를 준비했어요. 3마리. 그리고 A와 B에는 고지방 사료. 자, 잘 통통해져라 하고 이제 고지방 사료를 준 거고, C한테는 일반 사료를 먹이면서 시간에 따른 A, B, C의 체중을 측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C는 알려줬잖아요. C는 일반 사료를 줬기 때문에 뭐 조금씩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별로 큰 차이는 없고요. 하지만
고지방 사료가 굉장히 효과가 컸죠. 그래서 걔를 먹은 기역과 니은은 체중이 막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역, 니은이 A, B 둘 중 하나인 거고, 자, 그 다음에 T1일 때부터 요 시점부터 뭐가 달라졌냐면 그때부터 B에게만 운동을 시켰대요. B는 고지방 사료를 먹고 갑자기 강제로 운동도 하게 된 그런 쥐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T2일 때 각각의 쥐에서 혈중 지질 농도를 측정을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측정한 결과가 나와 다의 이 그림이고요. 나와 다에서 측정한 결과가 이 그림과 같고, 그 다음에 기역과 니은은 각각 A와 B 중 하나인데, 여러분들 이거 우리 생명과학 안 배운 사람들이 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역, 니은 둘 다 고지방 사료 먹은 애들인데 둘 중에 하나만 운동을 시작했대. 그럼 운동한 애가 누구겠어요? 갑자기 체중이 줄어들고 있는 얘일 거 아니에요. 얘가 B지. 얘는 A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혹시 그래프 나온다고 혹시 겁먹니? 그런 애들 있으면 여기서 한번 맛 좀 봐라. 약간 이런 얘기.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일도 막상 뛰어들면 별게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뛰어들어 봐라 라는 교훈을 주고 있고, 자, 그 다음에 혈중 지질 농도는 아무래도 고지방 사료 먹고 그 다음에 운동하지 않는 애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그런 거 먹어도 운동을 하면 좀 낮고, 애초에 일반 사료를 먹으면 제일 낫네요. 운동 안 해도. 그래서 이런 결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에 동그라미 기역이 A냐 맞고, 그 다음에 니은에 구간 1에서 B는 에너지 소비량이 에너지 섭취량보다 많은지 물어봤어요. 지금 구간 1을 보니까 B의 체중이 감소하고 있죠. B의 체중이 감소하려면 지금 이 문장에서는 소비량이 섭취량보다 많은지 물어봤어요. 어때요? 그러면 살이 빠질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니은 맞는 내용. 그 다음에 D급 보기, 대사성 질환 중에는 고지혈증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혈중 지질 농도가 너무 높은 경우 우리 고지혈증, 고지질혈증 이렇게 부르는데, 그게 대사성 질환의 대표적인 예시 중에 하나 맞는 내용이고, 다른 예시로는 당뇨병, 뭐 고혈압 이런 것들도 들어볼 수 있겠죠. 기역, 니은 다 맞으니까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은 생태계 문제의 상호작용. 이것도 기역 보기도 좀 옛날 스타일대로 나온 데다가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역 보기에 곰팡이는 생물 군집에 속하느냐? 과거에 많이 물어봤었죠? 그래서 생물 군집 맞다. 혹시라도 곰팡이나 세균을 비생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분해자에 해당하는 곰팡이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니은, 같은 종의 개미. 여기서는 아예 확실하게 얘기해 줬죠. 개미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얘는 같은 종이다. 같은 종이란 얘기는 같은 하나의 개체군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걔네들이 이를 분담해서 협력하는 것은 기역의 예에 해당이 되느냐 물어봤는데, 기역의 예에 해당이 되려면 서로 다른 개체군이어야 되고 서로 다른 종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같은 종들끼리 일어나는 상황이니까 여기 안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니에는 잘못된 내용. 그 다음에 D급 보기는 빛의 세기가 참나무라는 생물의 생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 빛의 세기는 비생물적인 요인이잖아요. 근데 생물의 생장에 영향을 미치면 니은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니은의 예에 해당이 된다. 맞는 내용. 그래서 기역 D급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굉장히 체감 연계율이 높았던 신경계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요것도 사람의 심리를 약간 이용했죠. 우리가 보통 이런 문제를 보면 3개의 자율신경이 나왔다. 그럼 보통 그 중에 하나 정도는 교감이고 뭐 2개는 부교감.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3개의 자율신경이 나왔으면 교감, 부교감이 적어도 하나씩은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문항들이 많이 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다 같은 종류였죠. 그런 어떤 우리의 허를 찌르는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표는 사람의 자율신경 1, 2, 3의 특징을 나타냈습니다. 가와 나는 척수와 뇌줄기를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그래서 이 문항의 좀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여기서는 어디냐, 그냥 연수라고 얘기를 해도 되거든요. 연수 또는 척수이다 해도 되는데 뇌줄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독특한 점이다. 그래서 지금 일단 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지만 나중에 그걸 연수라고 표현하지 않고 뇌줄기라고 표현할 예정이다. 자, 그 다음에 기역은 아세틸콜린과 노르에피네프린 중 하나고요. 얘네들이 연결된 기관이 이렇습니다. 위, 심장, 방광. 자, 그럼 일단 방광이랑 연결된 자율신경은 어디서부터 뻗어나오나요? 이거는 교감신경이든 부교감신경이든 무조건 척수 출발이에요. 그래서 나가 척수로 그냥 확정이 됩니다. 나가 척수가 되면 가는 자동으로 뇌줄기.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쉬운 그 부분이죠. 자, 그렇게 해서 연결이 돼 있고, 그러면
뇌줄기에서 뻗어나와서 위와 연결되어 있는 신경은 부교감 신경일 수밖에 없잖아요. 부교감. 왜냐하면 만약에 교감신경이었으면 척수 출발일 테니까 교감신경은 100% 척수 출발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서 뻗어나왔다는 얘기는 부교감신경. 근데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를 또 하나를 준 거죠. 마지막 부분에서 아세틸콜린이 나온다. 자, 그럼 얘가 부교감신경인 거는 뭐 여러모로 확실한데 얘는 기억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2라는 자율신경이 심장이랑 연결되어 있으면서 출발점이 척수가 아니고 역시나 뇌줄기예요. 뇌줄기. 얘도 연수거든요. 사실 이 심장박동도 연수가 조절하기 때문에. 그래서 뇌줄기에서 뻗어나왔다. 척수가 아니다 라는 점은 부교감신경이란 얘기고요. 그럼 얘도 아세틸콜린 나와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방광이랑 연결된 거는 척수에서 뻗어나왔다는 것만으로는 교감인지 부교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교감, 부교감 모두 척수에서 출발해서 방광까지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뭘 보고 알 수 있냐? 아세틸콜린이 나오잖아요. 마지막 부분에서. 만약에 교감신경이었다면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왔을 텐데 아세틸콜린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부교감신경일 거다. 이런 것도 확인을 좀 해줘야 되겠죠. 그냥 신경절 이전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서는 모두 똑같은 게 분비가 되는데 신경절 이후 뉴런 말단이면 그 종류에 따라서 교감인지 부교감인지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힌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저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 기억에 간은 뇌줄기이다. 맞는 내용. 그 다음에 니은의 동그라미 기억은 노르에피네프린 아니죠. 다 아세틸콜린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 3번은 부교감신경이냐? 지금 1, 2, 3번이 모두 부교감신경인 상태. 그래서 맞는 내용. 기억 디귿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항도 약간 조금 예스러운 스타일. 그렇다고 해서 뭐 예스러운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기출문제에서 많이 봐왔던 그런 스타일의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그림 가는 천이 A와 B의 과정 일부를 나는 식물군집 K의 시간에 따른 총 생산량과 호흡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의 과정이 둘 다 천이 과정이죠. 이렇게 점차 그 군집의 조성이 변화하고 있는데 지금 A와 B 천이가 1차 천이 아니면 2차 천이래요. 그럼 뭘 보고 알 수 있지? 시작점의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죠. 용암대지가 토양부터 만들어야 되는 1차 천이의 대표적인 어떤 키워드고요. 그런 사례. 용암대지에서 시작하면 1차 천입니다. 많이 배웠죠.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A가 2차 천이. 2차 천이는 이렇게 초원부터 해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기역과 니은에는 각각 양수림과 그 다음에 지으류가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용암대지에서부터 출발하는 1차 천이에서 제일 먼저 들어가는 개척자는 보통 우리가 지으류로 봅니다. 뭐 나무라든지 이런 애들이 들어가서 생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지으류부터 시작하게 된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2차 천이 과정에서는 관목림 다음이 양수림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나에서도 식물군집 K에서 지금 기역이 얘랑 이렇게 겹치는 거잖아요. 그럼 얘도 양수림이겠지. 양수림이 출현해서 시간이 흘러서 점차 여기서 이제 음수림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을 나타내고 있고 맨 위에 그래프가 총 생산량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점선 그래프가 호흡량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식을 알고 있어? 총 생산량에서 호흡량을 빼주면 그게 뭐를 의미하는 값이다? 그게 순 생산량에 해당하는 값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보기 내용 볼게요. 보기 기억에 B는 2차 천인지 물어봤습니다. 근데 B는 1차 천이라서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에 동그라미 기억 양수림이냐고 물어봤는데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 K의 요 식물 군집에 호흡량 분의 순 생산량을 요렇게 비교를 할 건데 어떤 시점을? T1과 T2를 비교를 할 거예요. 근데 이 문장에서는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T1을 기준점으로 해서 T2에서 이 값이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T1 시점 요렇게 세로로 한번 쭉 선을 그어봅니다. 그럼 이 중에서 요게 호흡량이고요. 지금 호흡량과 순 생산량을 비교해야 되는데 순 생산량은 어디 있어? 전체 총 생산량에서 호흡량을 빼준 게 순 생산량이라고 했으니까 요 위에 남은 만큼이 순 생산량. 그럼 이게 T1 상황에서의 값이죠. 그죠? 자, 그러면 T2 비교를 해봅시다. T2 요만큼이 호흡량, 요만큼이 순 생산량인데 자, 호흡량을 보니까 분모에 해당하는 호흡량은 T2 상황에서
더 늘었죠. 그렇죠? 더 높이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분모는 더 커졌고 그 다음에 분자에 해당하는 순생산량은 값이 더 줄었잖아요. 그러면 T1에 비해서 T2의 요 값이 더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더 감소된 거죠. 근데 이게 더 크냐고 물어봤으니까 디귿 보기 잘못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니은이 맞고 답은 2번. 됐나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9번은 삼투압 조절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것도 자료 해석이 어렵지 않았다. 자, 왜냐면 지금 보면은 가의 그래프는 정상인에서 갈증을 느끼는 정도가 이 A의 변화량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나타냈대요. 그럼 지금 이 그래프를 보니까 이렇게 쫙 직선으로 비례하는 그래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이 X축이 증가할 때 갈증의 정도도 증가해야 돼요. 우리는 언제 목이 마르지? 우리 몸에서 물을 필요로 할 때 목이 마르잖아요. 그거 보충 좀 해. 지금 부족하니까 이런 신호를 주는 게 갈증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A라는 거는 물을 불러일으키는, 갈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어떤 정보여야 한다. 그럼 이 동그라미 A에 해당되는 것이 전체 혈액량과 전체 삼투압 둘 중에 하나래요. 그럼 우리 몸의 농도나 아니면 우리 몸의 혈액량이다. 근데 만약에 이걸 우리 몸의 혈액량이라고, 전체 혈액량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이렇게 가면 갈수록 우리 몸의 혈액량이 안정 상태보다 훨씬 많아지는 거죠. 근데 그럴 때 만약에 우리가 갈증을 느껴서 더 들이부어, 물을. 그럼 어때요? 그 물이 또 혈액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럼 혈액량이 더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의 균형을 깨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이 동그라미 A의 값이 전체 혈액량이 될 수는 없을 거고 혈장 삼투압입니다. 혈장 삼투압. 혈장 삼투압은 우리 몸의 체액의 농도를 의미하는 거고 우리 체액의 농도가 너무 높아져, 너무 진해져. 그러면 갈증을 불러일으켜서 물을 채워 넣는 거죠. 그러면 희석이 되면서 삼투압이 또 떨어지는 효과를 낳기 때문에 그래서 갈증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혈장 삼투압이다. 삼투압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동그라미 A가 여기도 있죠? 그러면 나의 그래프에서는 정상인 A에게는 소금과 수분을 같이 공급을 해줬어요. 그럼 소금이 들어가서 농도가 진해진 만큼 물을 또 집어넣어줬기 때문에 또 균형을 이루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혈장 삼투압 값이 크게 변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B라는 정상인에게는 소금만 공급을 했답니다. 아이짜. 그러면 점점 혈장 삼투압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럼 여기서 요거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보기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보기 기억에 생성되는 오줌의 삼투압은 안정 상태일 때가 P1일 때보다 높은지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걔를 보려면 요 그래프를 봐야 되겠네요. 안정 상태일 때와 P1일 때에 뭘 물어봤냐? 오줌의 삼투압. 쉽게 말해서 언제 더 진한 오줌이 나오겠니? 이런 얘기죠. 언제 더 진한 오줌이 나오겠어요? 우리 몸의 농도가 높을 때와 낮을 때. 높을 때 최대한 오줌으로 버려지는 물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이제 오줌이 나갈 때 최대한 재흡수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진한 농도의 오줌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안정 상태일 때보다는 P1의 어떤 정상보다 더 높은 우리 체액의 농도를 갖고 있을 때 그때 더 진한 오줌을 누게 된다. 그럼 오줌의 삼투압은 P1일 때 더 높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더 진한 오줌을 만들게 되는 건데, 그래서 생성되는 오줌의 삼투압은 안정 상태일 때가 더 높다라고 문장에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반대로 이걸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T2일 때 갈증을 느끼는 정도는 B에서가 A에서보다 큰지 물어봤어요. 그럼 T2. 얘는 혈장 삼투압이 지금 B는 이만큼이고 얘는 이만큼입니다. 그러면 B에서의 혈장 삼투압이 더 오른쪽에 있는 값이니까 갈증의 정도도 더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B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 맞는 내용. 그 다음에 디귿 보기. B의 혈중 항이뇨 호르몬, 그러니까 ADH의 농도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높은지 물어봤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간단하잖아요. 경향성이. 우리의 혈장 삼투압이 높아지면 높을수록 투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뭐가 많이 분비가 돼? ADH의 분비량이 늘어나요. 그러면 ADH 분비량이 언제 더 많은지를 보고 싶으면 혈장 삼투압이 더 높을 때를 찾으면 되는 거죠. T1일 때보다 T2일 때 혈장 삼투압이 더 높기 때문에 이때 ADH의 농도도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높다라고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디귿도 잘못된 내용. 니은만 맞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선생님 강의를 듣는 친구들 중에
다른 건 웬만한 건 되는데 이 삼투압 부분이 이상하게 자꾸 틀리는 친구가 있어요, 또. 그래서 그 중간 과정, 왜 그렇게 연결되는지를 약간 스토리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네 하고 그렇게 연결을 해가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중간 과정을 생략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흥분의 전도와 전달 문제 10번입니다. 우리가 많이 긴장을 했겠지만 딱 형태를 봤더니 막 뉴런이 3개 나온 줄 알고 많이 좀 봤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2개의 뉴런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1, 2, 3는 뉴런이 아니고 시간이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많이 만나보지 못한 시간 매치 문제가 나와서 선생님도 처음에는 복잡하려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보니까 다음은 민마리 집신경 A의 흥분 전도와 전달에 대한 자료이다. A는 2개의 뉴런으로 구성되고 각 뉴런의 흥분 전도 속도는 가라는 속도로 같대요. 그러니까 앞 뉴런이나 뒷 뉴런이나 속도는 같을 예정. 자, 그 다음에 그림은 A의 지점 D1, D2, D3부터 D5까지의 위치를 나타냈고요. 지금 보니까 D3와 D5의 그 거리를 주진 않았죠. 그럼 이것 중에서 우리에게 물어볼 만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자극점을 찾는 문제도 아니었어요. 자극점을 D1으로 제시를 해줬습니다. 이 문항이 왜 굉장히 쉬워졌냐면 자극점도 알려준 데다가 여기에서는 시간만 매치하는 거지 지점은 매치가 아닙니다. 다 줬어요. 그리고 자극점인 D1이 이 표의 내용이 포함이 돼 있다는 점.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우리에게 그냥 가공 없이 요 힌트를 던져준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D1이 자극점인데요. 2라는 시간에 플러스 30 값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1, 2, 3의 값이 어떻게 되냐면 2ms, 그 다음에 4ms, 8ms 중에 하나가 1, 2, 3에 각각 매치가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이 D1 지점에서 나와 있는 값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일단 이거부터 출발을 해봐야 되겠죠. 보면 D1이라는 지점은 자극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없어요.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없고 이 2, 4, 8 중에 하나, 그러니까 그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만큼만 막전이 변화가 일어난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2라는 시간이 흐른 다음에 D1 지점의 상황을 봤더니 플러스 30이에요. 플러스 30이면 2ms 지났을 때. 그럼 뒤에 붙는 값이 2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는 2ms 지났을 때의 값이 2가 되겠다. 요게 2. 그런 내용이고, 자, 그러면 1과 3 중에 뭐가 4ms고 뭐가 8ms 지난 후에 측정된 값인지를 보면 되는데 지금 그런 거는 쭉 봤을 때 플러스 30이라는 값을 한번 볼게요. 플러스 30이라는 동일한 지점에 도달하는데 지금 1은 D4에서 플러스 30 값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3는 D3에서 플러스 30 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똑같은 값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플러스 30이라는 값은 도착해서 2ms가 지났을 때인데 앞에 있는 시간이 아무래도 D4에서 더 길 수밖에 없잖아요. 얘가 더 멀리 있어. 중간에 전달도 껴있어. 그럼 이 앞에 있는 숫자가 더 클 수밖에 없고 1과 3 중에 더 큰 숫자는 1이어야 되겠죠. 아무래도. 뒤에 있는 이 플러스 30에 도달하는 시간 자체는 동일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숫자가 더 크면 총합이 더 클 수밖에 없으니까 1이 8, 그 다음에 3가 4에 해당하는 값일 거다. 그래서 요게 3, 요게 1이죠. 그러면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값을 통해서 속도를 한번 유출해 볼게요. D1에서 D2까지는 지금 저 그림을 보니까 2cm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D2에서 4ms 지난 다음에 측정했을 때의 값이 마이너스 80이에요. 마이너스 80 값을 이 그래프에서 찾아보니까 도착해서 3ms 지났을 때 측정이 되는 값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4ms 기다렸다 측정한 거니까 총합은 얼마가 돼야 돼? 4가 돼야 되죠. 그러면 그 4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1이라는 숫자를 앞에다 적어줬더니 이 앞에 있는 숫자의 의미는 그 지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다. 그러면 2cm만큼 가는데 1ms만 걸렸으니까 속도는 이 뉴런의 속도는 2cm를 1ms 동안 가는 그런 속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면 다 풀어낸 거. 자, 그래서 기억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보니까 가의 속도는 2cm/ms이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A는 4cm인지 물어봤는데 지금 이 동그라미 A가 D3까지의 거리잖아요. 근데 이 D3의 값은 플러스 30이 되려면 도착해서 2ms 지났을 때 역시나 이 D3에서도 총합은 4가 돼야 되니까 앞에 있는 숫자가 2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D2 지점에서 D3 지점까지 가는데 1ms가 추가됐기 때문에 1ms 동안 달려갈 수 있는 거리라는 뜻이고 역시나 얘도 2cm 거리이기 때문에 더하면 4cm 만큼 떨어져 있는 지점이 D3가 되겠죠. 자,
자, 이렇게 해서 니은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디귿은 동그라미 기억이 9ms일 때, 그러니까 자극을 D1에 주고 경과한 시간이 9ms일 때 D5에서 재분극이 일어나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9ms랑 제일 가까운 값인 8ms의 상황을 보자고요. 자, 8ms가 지났을 때 D5는 0mV. 물론 0mV가 여기도 있지만 여기에 점선을 이렇게 그어놨다는 거는 요때의 값만 보란 얘기예요. 요 상황이다. 그럼 지금 이때 8ms 지났을 때 D5의 상황이 탈분극의 상황이에요. 그 탈분극의 상황도 도착해서 1에서 2ms 지났을 때 그 사이 값.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요 8ms가 지났을 때 D5 지점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겠죠. 자, 전도와 전달에 걸리는 시간이 앞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도착해서 막전이 변화에 쓸 수 있는 시간이 남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뭐 1.7 정도라고 대략 읽어볼게요. 한 1.7 정도가 남았다. 그러면 가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란 얘기예요? 가는데 6.3ms 정도 걸렸다. 대략 한번 읽어볼게요. 정확한 값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6.3ms 정도 걸렸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8ms가 아니고 9ms 지났을 때 측정을 하더라도 앞에 있는 요 시간은 변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 뉴런의 속도는 정해져 있고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변화하지 않거든. 그러면 내가 측정하는데 시간을 1ms 더 추가해서 측정이 된다면 뭐가 변화하는 거냐? 뒤에 막전이 변화에 쓸 수 있는 시간만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ms 추가됐기 때문에 여기다가 1을 더해주세요. 그럼 2.7ms 정도 지났을 때 측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2.7 정도 지나면 이때는 재분극의 상황이죠. 그쵸? 그래서 지금 재분극이 일어나고 있다. 맞는 내용. 그래서 여기는 뭐 1.7이라는 값이라고 굳이 안 해도 되고 1에서 2 사이의 값이었는데 여기에 1ms가 추가되면 그럼 2에서 3ms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이겠다. 그럼 어찌됐든 재분극의 상황이 맞으니까 그렇게 해서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풀어볼게요. 11번 문제는 언뜻 보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고요. 사실 문제를 좀 꼼꼼히 읽어야 실수 없이 풀 수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어떤 동물종, EN일 때 6개 염색체만 갖는 그런 동물종이 있는데 그 종의 유전연식 기억은 대립유전자 라지 A, 스몰 a, 그 다음에 니은은 라지 B, 스몰 b, 디귿은 라지 D, 스몰 d. 그러니까 지금 A가 기억을 결정하는 유전자, B가 니은을 결정하는 유전자, D가 디귿을 결정하는 유전자의 기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2개는 서로 다른 상염색체 있고요. 나머지 한 쌍은 X염색체 있대요. 그러니까 모두 다 독립되어 있는 상황이긴 해요. 다 따로따로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는데 두 종류는 상염색체에 있는 거고 한 종류는 X염색체에 있는 겁니다. 그 X염색체에 있다는 것이 성별을 구분하는 정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표는 이 동물종의 개체 P와 Q의 세포 1, 2, 3, 4. P, Q 거가 1, 2, 3, 4로 들어있는데 이 문항에서는 어떤 정보가 없냐. 이 중에 2개는 P 거고 이 중에 2개는 Q 거다. 이런 단서가 없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뭐 3개가 P 거고 1개가 Q일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2개씩 매치가 되긴 하거든요. 만약에 2개는 P 거, 2개는 Q 거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P 것만 2개 찾으면 Q 거는 자동으로 확정이기 때문에 조금 더 쉬워지는데 만약에 그런 단서가 없으면 그래도 하나씩 꼼꼼하게 매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DNA 상대량을 나타낸 것이고 그림은 세포 가와 나에 들어있는 모든 염색체를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와 나의 이 세포 2개는 저기 있는 1, 2, 3, 4 중에 하나씩이랑 매치가 된대요. 그러면 이게 1, 2, 3, 4 중에 뭐에 해당이 될지를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 P라는 개체는 수컷이고 성염색체는 XY 조성, Q는 암컷이고 성염색체는 XX 조성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그림부터 접근해보면 좋겠죠? 그림을 보니까 현재 EN이에요. EN이고 그 다음에 복제가 되어 있는 상태. 그럼 이런 상태의 세포가 1, 2, 3, 4 중에 있어야 될 거고 성염색체 조성을 보니까 XX 조성입니다. XY 조성, XY 조성입니다. 그렇다면 이 개체는 수컷이죠. 수컷이 P라고 문제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요거를 보니까 짝이 있어요. EN이에요. 근데 가랑 다른 점은 복제가 안 됐어. 그럼 복제가 안 된 EN 상태의 세포는 우리가 G원기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네, 물론 G원기의 세포는 이렇게 응축이 되어 있지는 않을 테지만 그냥 응축이 된 것으로 우리 눈에 이렇게 관찰이 될 수 있겠다라고 가정을 해놓고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성염색체 조성을 봤더니 얘는 XX의 암컷이네요. 그럼 얘가 Q겠네. 그래서 이런 상태의 세포도 1, 2, 3, 4 중에 있어야 한다는 거. 자, 그럼 이제는 표로 가보는 거야.
첫 번째 줄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쭉 갔더니 우리 눈에 띄는,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는 라지 D가 4개다. 어떤 특정 DNA가 걔 단독으로 4개를 갖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 세포는 일단 EN이면서 복제가 되어 있어야 하고 유전자형이 라지 D로 동형접합이어야만 2개 있는데 그게 복제돼서 총 4개 가지고 있다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일단 되고, 얘는 스몰 b를 일단은 하나 갖는 거, 근데 걔가 이제 복제돼 있을 뿐이고 그걸 알 수 있고, 라지 b도 있는지 없는지는 나중에 다른 자료를 통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점은 얘는 라지 a는 없다. 그럼 스몰 a까지 없진 않겠죠. 지금 EN이니까 둘 중에 뭐라도 하나는,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되고, 그럼 스몰 a를 자리가 저기 잘 안 보이니까요. 밑에다 따로 써볼게요. 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EN인 게 확실하고, 유전자형 한번 적어보자면 스몰 a가 하나 있는 건 확실해. 2개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스몰 b도 적어도 하나 있는 건 확실하고 라지 D 2개 있습니다. 이런 상태. 자, 그 다음에 투세포로 넘어가 볼게요. 투세포는 라지 A 있네요. 라지 A 있고, 그 다음에 스몰 b 있어. 그 다음에 스몰 d도 있어. 눈에 보이는 것만 일단 적어봅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원은 스몰 a만 있고 라지 d만 있어야 되는데, 그거랑 다른 종류의 유전자가 있다는 건, 원과 투는 서로 다른 개체란 얘기죠. 서로 다른 개체다. 하나가 P면 하나는 Q여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3번. 3번은 우리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뭐 A가 하나도 없네. 라지 A든 스몰 A든 하나도 없어. 이거는 언제만 가능하지? 요 유전자가 어디 있어야 돼? X염 색체에 있어야 돼요. 상염 색체에 있는 유전자는 그걸 하나도 안 갖는 거는 불가능해. 돌연변이가 아니고서는. 그럼 얘가 X염 색체에 있어야 되니까 나머지 B와 D는 서로 다른 상염 색체에 각각 독립이 되어 있는 거고요. 상염 색체에 있다면 EN인 상태일 때 뭐 암컷이든 수컷이든 다 2개 항상 가져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스몰 b만 하나 갖고 있는 걸로 써있던 1번이 스몰 b만 하나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라지 b도 있어야만 하죠. 얘는 상염 색체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2개 한 쌍이어야 돼서. 그래서 라지 b도 있고 스몰 b도 있는 상태였다고 이제 채워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X염 색체에 있는데 얘가 X염 색체를 안 갖는다는 얘기는 얘는 현재 그 유전자를 갖고 있는 X염 색체 없이 Y염 색체만 가져야만 가능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X, Y 가지고 있던 수컷이 감수 분열하면서 X를 갖게 되는 세포라면 라지 A든 스몰 A든 뭐 있을 수 있는데, 얘가 지금 그 X염 색체를 받지 않고 Y염 색체를 갖고 있는 그런 세포이기 때문에 라지 A도 스몰 A도 그걸 담을 X염 색체가 전혀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DNA 상대량이 없는 경우가 그럴 때만 가능하다. Y염 색체를 갖고 있고 얘는 N 상태, X를 갖지 못하는 그런 상태구나. 그럼 그때 라지 B를 하나 갖고 그 다음에 라지 D도 하나 갖습니다. N 상태일 때는 둘 중에 하나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한 종류는 있을 수가 없겠죠. 이렇게 됐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금 1이라는 숫자니까 완전히 다 분열을 마친 세포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세포 볼까요? 4번 세포는 숫자를 쭉 보니까 2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1이 보이고 또 2가 보여요. 1이라는 숫자가 있다는 거는 복제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곱하기 2가 되지 않은 상태다. 그런데 그럴 때 1과 2가 함께 있을 수 있는 건 G원기 세포일 때만 가능합니다. 복제가 안 됐는데 동형접합으로 라지 D를 2개 가질 수 있는 조합. 그거는 EN이면서 복제가 안 됐을 때만 가능하거든요. 자, 그럼 지금은 이제 EN인 세포들이 눈에 보이는데 EN이면서 복제가 안 돼 있는 세포는 지금 얘밖에 없어 보여요. 물론 얘도 이제 채워봐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2가 해당이 된다면 뭐 고치면 되는 거니까. 얘는 라지 D를 2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스몰 b도 하나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B라는 유전자는 상염 색체에 있기 때문에 2개 한 쌍 가져야 돼서 라지 B, 스몰 b 하나씩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스몰 a 2개 같네요. 자, 그러면 지금 1번이랑 2번도 서로 다른 개체여야 됐잖아요. 근데 2번이랑 4번도 지금 서로 다른 개체일 수밖에 없거든요. 라지 D만 갖고 있는데 얘는 스몰 D도 갖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결론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랑 같은 개체의 세포일 수밖에 없는 거지. 얘네 둘이 묶이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얘도 애초에 스몰 a를 2개 갖고 있었다. 근데 지금 원의 세포는 복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복제돼서 4라는 값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상태. 자, 그러면 얘는 라지 A를 갖고 얘를 보니까 X염 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인 스몰 a를 2개 갖는다는 거는 얘는 성별이 XX의 암컷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랑 얘는 다른 개체라고 했으니까 얘는 수컷이어야 되겠네. 수컷. 2는. 그 다음에 얘도 Y염 색체 가지고 있으니까 얘도 수컷의 세포여야 되겠네. 그렇다면 성별이 같은 2번과 3번이 이렇게 묶이는 거죠. 그래서 2개씩 P와 Q에 해당하는
그럼 지금 암컷인 1, 4가 Q 거고 그 다음에 수컷인 2, 3가 P 거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P의 유전자형 한번 적어볼까요? 요 Q의 유전자형은 요 그대로니까 P의 유전자형을 적어보면 그냥 이거 두 개 합쳐주면 되거든요. X형 색채에 라지 A 하나 갖고 있고 나머지는 Y. 그 다음에 라지 B 하나, 스몰 B 하나 보이네요. 그냥 그대로 보인 대로 얘네 둘이 같은 개체의 세포인 게 확실하니까. 그 다음에 라지 D도 있고 스몰 D도 있네요. 그럼 요게 유전자형이었던 거지.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번 세포 같은 경우에는 X형 색채가 존재해요. 그죠? 존재하는 상황이고 스몰 b가 있고 근데 지금 여기 있는 가의 그림이 1, 2, 3, 4 중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P에 해당하는 세포이면서 얘가 2번, 3번 중에 있어야 되는데 3번 세포는 이미 N이라서 불가능이라서 얘가 2N이면서 복제돼서 요 가의 세포여야 되죠. 이게 2입니다. 그러면 이 유전자형에서 그대로 복제되어 있는 상태가 2기 때문에 라지 A 한 개 있었는데 2개로 복제됐고 그 다음에 라지 B, 스몰 b가 복제된 상태로 각각 2개, 2개씩 그 다음에 라지 D, 스몰 D도 각각 복제된 상태로 2개, 2개씩 존재하는 게 2세포의 상황이고요. 그러면 나의 그림은 누구에 해당돼? 2N이면서 복제가 안 된 G1B에 해당하는 세포 요거죠. 1번은 복제가 돼 있어서 이 그림이랑 다르고 복제가 안 돼 있는 상태. 그래서 얘가 4번이다. 4번 세포다. 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보기 기억에 가는 1인지 물어봤어요. 가는 1이다. 아니죠. 2죠.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에 4번은 Q의 세포이다. 맞고. 그 다음에 디귿 ABC의 합을 물어봤습니다. 동그라미 ABC. 동그라미 A가 4, 동그라미 B가 2, 동그라미 C가 0이니까 4 더하기 2 더하기 0은 6이 되겠죠. 디귿 옳았네요. 그래서 니은 디귿 4번이 답이 됩니다. 이렇게. 자, 다음 문제는 근육의 수축 문제인데요. 요게 사실상은 크게 어렵지 않은데 자, 겁먹지 말고 한번 쭉 들어가 봅시다. 일단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익숙하잖아요. 지금 보면 그 근육 원삼의 마디 한 마디 X가 나와 있고 이쪽에 있는 지선을 G1, 이쪽에 있는 선을 G2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G1으로부터 쭉 떨어져 있는 거리에 따라서 우리 뭐 예를 들면 뭐 L1, L2, 뭐 L3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거리를 얘기를 할 건데 근데 이렇게 X에서 절반을 넘어가면 안 된다가 마지막 단서에 L1, L2, L3는 모두 2분의 X의 길이보다 작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 절반 안에 다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 L3가 오히려 L1보다 더 가까울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절반 안에 거리에 따라서 뭐 제일 가까운 지점, 그 다음 지점, 그 다음 지점에서 L1, L2, L3로 할 건데 L1, L2, L3의 순서는 이런 식으로 좀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거리에 따라서 그런 명칭을 붙일 거다라는 거를 이해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봐왔던 이 한마디에서 구간을 특성에 따라서 나눠놓은 거죠. 액틴 필라멘트만 존재하는 지점이 기역이고 근데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 중에 한쪽 부분 얘기했으니까 2분의 I대라고 표현을 선생님 보통 합니다. 2분의 I대, 액틴만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니은은 어때요? 두 필라멘트가 겹쳐있는 부분이죠. 겹쳐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역시나 양쪽에 두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니까 2분의 겹친 부분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디귿은 지금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는 전체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냥 H대라고 불러주면 되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표는 골격근 수축 과정의 두 시점 T1과 T2라는 두 시점이 있는데 얘가 일로 T1에서 T2로 갈 때 수축하고 있는 중인지 이완하고 있는 중인지는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리고 물론 이제 다음은 골격근의 수축 과정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문제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수축일 것 같긴 한데 확인은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T1일 때 동그라미 A, B, C 그러니까 A, B, C가 뭐냐면 각각 기역, 니은, 디귿을 A나 B나 C와 매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알려주기 싫으니까 기역, 니은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데 그러기 싫으니까 너네가 맞춰봐 하고 A, B, C로 바꿔놨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게 하나씩 매치가 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여기 L1, L2, L3가 이 G1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만큼을 의미한다고 했죠. 근데 누가 더 가까운지는 알 수 없어요. 뭐 1, 2, 3 순서대로 있지는 않다. 그런데 만약에 T1이라는 시점에 뭐 한 군데, 두 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선생님이 선을 그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1, 2, 3 중에 한 지점씩이 있다면 걔네들이 포함되어 있는 구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어 만약에 L2다. 맘대로 한번 붙여볼게요. 이렇게 한번 붙여볼게요.
그러면 L2는 현재 기역에 해당하는 부분에 속해 있는, 그 구간에 속해 있는 거고, 지금 L3라는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이 점은 니은 구간에 속해 있는 거고, L1만큼 떨어져 있는 이 점은 디귿 구간에 속해 있는 거다라는 거를 이렇게 표로 T1 시점에서 어느 구간에 속해 있는지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지금 L1, L2, L3 그 값 자체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수축하든 이완하든 얘네들의 위치는 변하지 않을 건데, 근데 얘가 고정돼 있다고 생각을 하면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더 들어오는지 나가는지는 바뀔 수 있죠. 얘네들이 만약에 더 들어와, 그럼 지금 현재 선생님이 그린 그림에서는 L2는 기역에 해당하는 구간인데 만약에 수축하면서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더 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얘가 겹친 부분이 돼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얘가 속한 구간이 기역이 아니고 겹친 부분 니은 구간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지금 T1 상황에서 만약에 T2 상황으로 될 때 수축하거나 이완하면서 얘네들의 위치가 바뀐다면 이 각각의 거리가 속하는 단면이 어딘지가, 구간이 어디에 속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는 겁니다. 근데 이 문항이 그 우리 9월 모평에서보다 조금 더 진화된 부분이 뭐예요? 각각의 지금 보시면 T1일 때와 T2일 때가 있는데 각각 기역일 때 기역 구간, 니은 구간, 디귿 구간의 길이를 이런 식으로 줬어요. 자, 순서 없이 5D, 6D, 8D 중에 하나가 기역, 니은, 디귿 각각에 해당이 되는 그런 길이일 거야. T1일 때. 그 다음에 T2일 때는 이것도 막 섞어놨어. 이것도 2D, 6D, 7D. 셋 중에 하나가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애들의 길이야. 이런 식으로 해놨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잘 보세요. 일단 기역, 니은, 디귿의 합이라는 거는 여기 요 선으로부터 H대 여기까지의 전체 길이를 의미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의 길이를 한번 더해 볼게요. 얘네의 총합은 얼마냐면 19D예요. T1일 때의 기역, 니은, 디귿의 총합은 19D야. 근데 T2일 때의 기역, 니은, 디귿의 총합은 15D예요. 그럼 지금 어떻게 됐지? T1에서 T2로 간다고 하면 전체 값이 4D만큼 감소했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 감소한 걸까?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거는 이 근육에 대한 구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에서 세 값을 더했을 때 기역과 니은의 합은 변하지 않는 값이죠. 왜? 한쪽에서 튀어나온 액틴 필라멘트의 값이기 때문에 기역과 니은의 합은 얘네들이 그 차지하는 비율이 뭐 8대2, 6대4 이렇게 달라질 수는 있어도 얘네의 합 자체는 달라지지 않아요. 그럼 그걸 뭐 몇 D라고 표현했든 얘네 둘의 길이의 값은 항상 동일하다. 그럼 여기서 달라질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 H대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달라진 4D라는 요 값은 누가 변한 거지? 기역, 니은의 합은 변하지 않으니까 디귿에서 4D만큼 줄어든 거죠. 자, 그러면 디귿이라는 값은 T1에서 T2로 갈 때 4D만큼 감소를 할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H대랑 I대는 같은 경향성으로 갑니다. 얘가 감소하면 얘도 감소해야 돼요. 기역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감소하고 대신에 겹친 부분은 혼자 반대로 행동하는 애죠. 얘네 둘은 같이 행동하고 얘는 혼자 반대로 행동할 거야. 그러면 얘는 혼자 증가해야 돼. 근데 얼만큼 감소하고 얼만큼 증가해요? 원래대로면 똑같이 4D씩 증가하고 감소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2분의 1가 붙었잖아요. 양쪽 중에 하나만 했잖아. 그러면 이 값 자체에도 2분의 1을 해줘야 돼. 그러면 기역은 T1에서 T2로 갈 때 2D만큼 감소할 거고 니은은 T1에서 T2로 갈 때 2D만큼 증가할 겁니다. 그럼 아까 후보군 다시 한번 써볼게요. 여기서 5D, 6D, 8D 있었고 그 다음에 2D, 6D, 7D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 뭐를 먼저 찾는 게 빠르냐면 혼자 플러스인 애부터 찾아내는 게 빨라요. 자, 그럼 여기다가 하나씩 2D를 더해보세요. 2D를 더해보면 7D, 8D, 10D죠. 근데 8D, 10D는 밑에 없어, 후보가.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7D가 되는 거죠, 당첨. 그래서 지금 5D에서 7D로 변하는 애가 니은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다가 5D, 7D, 5D, 7D 이렇게 변화할 거고 그럼 얘네 둘이 빠졌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이너스 4D가 되겠어? 여기서 6D에서 2D로 가면 마이너스 4D 그 다음에 8D에서 6D로 가면 마이너스 2D 이거밖에는 조합이 없죠? 그래서 8D에서 6D로 변화하는 게 기역의 길이 변하고요. 그 다음에 6D에서 2D로 변하는 게 디귿의 길이 변하네요. 6D에서 2D. 자, 이렇게 하면 기역, 니은, 디귿이 T1과 T2일 때 각각 길이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D라는 값이 동일할 테니까 이제 비례해서 어느 정도 길이가 되는지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추가로 준 정보가 뭐냐면 T1일 때 A대의 길이는 EC라고 했어요. EC. 그럼 C가 지금 기역, 니은, 디귿 중에 뭔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2배한 값이 A대가 돼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A대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A대는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속해 있는 전체 구간이잖아요. 이렇게. 그럼 얘는 양쪽에 있는 니은에다가 가운데 있는 디귿을 한 번 더 해주면 전체 요 A대의 길이가 나와요. 쉽게 말해서 이 니은 플러스 디귿이란 얘기예요. 그럼 이게 시점도 잘 봐야 되는 게 T1일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전제 조건 T1일 때. 그럼 T1일 때 이 니은이면 10D. T1일 때 디귿은 6D예요. 그러면 T1일 때 A대의 길이는 얼마야? 16D지. 그러면 C의 길이는 얼마란 얘기? 이거의 절반이 C여야 되니까 C는 8D. C 자체는 8D. 그러면 여기서 8D 값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지. 그럼 기역이 C란 얘기죠. 이렇게 해서 A, B, C 중에 C 하나는 기역과 매치를 했습니다. 이제 A, B만 니은, 디귿이랑 매치하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표에 보이는 거 여기 C에다가 기역이라고 넣어주면 돼요. 넣어주고 다시 그림을 한번 보는 거죠. 거의 다 왔어. 자, 여기 보시면 T1에서 T2로 갈 때 지금 4D만큼 H대가 4D만큼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수축하고 있는 상황이죠. 수축하고 있다는 얘기는 T1에서 만약에 마이오신이 이 정도까지 있었으면 T2에서는 G1이 고정돼 있다고 쳤을 때 이쪽으로 더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물론 원래는 액틴 필라멘트가 들어오는 게 맞는데 얘가 고정돼 있다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편하게 받아들일 때는 마이오신 필라멘트 일로 밀고 들어오는 그런 느낌? 그게 바로 수축할 때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수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L3라는 지점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구간이냐면 이 기역에 포함되어 있는 구간이래요. 수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액틴만 있는 부분이래. 왜냐면 수축하면 액틴만 있는 부분이 더 좁아지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이 출발점에서 가까운 부분이란 얘기죠. 걔는 무슨 얘기냐? 수축하기 전에도 기역이었어야 돼요. 수축하고 나서 얘가 더 들어왔을 때도 기역이란 얘기는 지금 여기에 이게 T2의 상황이라고 그림을 그렸을 때 그래도 여전히 지금 기역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T1일 때 수축하기 전에도 당연히 이 기역이라는 구간에 포함이 돼 있어야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애초에 기역에서 출발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얘가 아마 가장 가까운 지점일 거예요. 자, 그러면 L1이라는 지점은 수축을 했을 때 니은이에요. 그럼 얘가 만약에 더 이제 들어온 상황이죠. 더 들어왔을 때 뭐 현재도 여기가 니으니까 여기다 한번 그어볼게요. 자, 이게 지금 L3고 자, L1이 지금 여기인 겁니다. 만약에 지금 수축을 해 있는 상태일 때 그때도 이미 겹친 부분이었다면 그 전에도 겹친 부분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지금 만약에 얘가 너무 멀리 원래 처음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얘가 만약에 처음에 L1은 여기여서 둘 다 기역에 속한 부분이었는데 얘가 수축해서 들어오면서 얘는 겹친 부분이 되고 얘는 여전히 기역에 해당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가 아니냐면 여기가 동그라미 A라는 기호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동그라미 A는 니은 아니면 디귿일 거기 때문에 L1과 L3는 같은 구간에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쵸? 지금 L1, L2, L3는 얘가 지금 C니까 애초에 다 다른 구간에 속해 있는 부분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L1은 여기가 아니고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떨어진 애초에 겹친 부분이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애초에 서로 다른 구간에서 출발을 했으니까 디귿은 어디 써야 돼? 여기 H대에 해당하는 여기에 L2가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L1에 해당하는 이 니은, 동그라미 A가 니은인 거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의 기호를 쓰고 있으니까 L2에 해당하는 값이 디귿인 동그라미 B. 얘가 디귿이 동그라미 B가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아무데도 단면이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밀고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멈춘 상황이잖아요. 지금 T2일 때 이 L3의 단면이 바뀌지 않고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더 밀고 들어온 건 아니고 그 전에서 끝난 거고 그때는 여전히 겹친 부분은 겹쳐 있고 여전히 H대에 해당하는 부분은 액틴 필라멘트에서 벗어난 어떤 거리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밀고 들어와도 얘가 여기 뭐 겹친 부분에 해당이 된다거나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기 기억을 보시면 L2가 L1보다 더 값이 크냐고 물어봤어요. L2가 L1보다 더 멀리 있는 지점이죠. 그래서 기억 옳은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T1일 때 G1으로부터 G2 방향으로 거리가 L3인 지점. L3인 지점은 단면 니은에 해당하는지 물어봤지만 기억에 해당하기 때문에 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D급 보기 T2일 때 동그라미 A의 길이는 T2일 때 동그라미 A가 얘죠. A의 길이는 H대가 D급이잖아요. 걔의 길이의 3배냐고 물어봤는데 3배가 아니고 3.5배이기 때문에 D급은 잘못됐다. 그래서 기억만 맞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 보겠습니다. 13번이 사실 굉장히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같이 한번 차근차근 볼게요. 다음은 사람의 유전형질 가나다에 대한 자료이다. 가나다의 유전자는 서로 다른 3개의 상념 색채 있으니까 각각 따로따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간단한 상황이고. 자, 가라는 이 형질은 대립 유전자 라지 A와 스몰 A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대문자가 소문자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다. 그럼 표현형은 딱 2가지만 나올 겁니다. 우성 표현형, 열성 표현형. 자, 그 다음에 나는 대립 유전자 라지 B와 스몰 B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 다를 예정. 그래서 유전자형이 라지 B냐, 라지 B, 스몰 B냐, 스몰 B냐에 따라서 다 다른 표현형 3가지 종류가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다라는 형질은 역시나 단일 인자 유전으로 동일하긴 한데 한 쌍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대립 유전자의 종류가 좀 많네요. 3종류. 그래서 이거는 복대립 유전이고 D, E, F 3종류가 있는데 우열관계를 직접적으로 주고 있어서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D가 EF에 대해서 완전 우성, E가 F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라서 이렇게 표현형이 되는 거고 우열관계가 다 분명하기 때문에 표현형은 최대 3가지만 나올 예정. 표 3. 자, 이제부터 문제 상황의 시작이죠. 이 문항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Q의 유전자형을 찾아라 라고 볼 수 있어요. Q의 유전자형 찾기. 자, P의 유전자형을 줬습니다. P는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DF래요. 이렇게. 자, 그리고 P와 Q는 나의 표현형은 서로 다르답니다. 나만 달라야 돼.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P는 요거잖아요. P는 요거야. 근데 얘랑 표현형이 다르려면 유전자형이 이거 아니면 이거 둘 중에 하나. 라지 B거나 스몰 B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Q는 요 밑에다 적어볼게요. 자, Q는 일단 우리가 확실한 거는 가운데 있는 게 라지 B 동형 접합이거나 스몰 B 동형 접합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것까지 요 단서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자, 그리고 P와 Q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난대요. 이 동그라미 A. 동그라미 A가 태어날 때 얘가 P와 가나다의 표현형이 모두 같을 확률이 16분의 3이랍니다. 자, 그럼 가와 나와 다가 모두 다 독립돼 있잖아요. 그럼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곱한 총합이 16분의 3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가다는 아직 Q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으니까 나에 대해서만 알아보면 자, 만약에 얘가 라지 B든 스몰 B든 P랑 같은 표현형이 나와야 되니까 지금 여기서는 나에 대해서 라지 B, 스몰 B의 유전자형이 와야만 P랑 같은 표현형이 될 수 있잖아요. 라지 B, 스몰 B가 태어날 확률 얼마예요? 만약에 라지 B의 엄마랑 만나더라도 뭐 누가 엄마고 누가 아빠인지 여기 정확히 없지만 라지 B인 애한테 라지 B를 하나 받을 때 여기서 스몰 B 받으면 되는 거죠. 둘 중에. 또는 얘가 스몰 B일 때는 이쪽에서 라지 B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은 얘로부터 라지 B, 스몰 B 중에 뭘 받느냐 2분의 1의 확률이에요. 나에 대해서 같을 확률이 2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2분의 1이 됐으니까 나머지는 뭐여야 돼? 나머지는 지금 8분의 3이잖아요. 가와 다의 곱이 8분의 3. 그럼 8분의 3을 쪼개봤을 때 4분의 3이랑 2분의 1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4분의 3과 2분의 1. 뭐 2분의 3 이런 확률은 없으니까 4분의 3 아니면 2분의 1일 거예요. 그게 가와 다 각각이 들어갈 예정. 일단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A라는 이 자손, PQ에서 태어난 이 자손이 라지 A, 스몰 B, FF인 사람과 가나다의 표현형이 모두 같을 확률은 32분의 3이래요. 자, 그럼 이것도 가에 대해서 같을 확률, 나에 대해서 같을 확률, 다에 대해서 같을 확률을 각각 구했을 때 그 세 개의 곱이 32분의 3이 되어야 되겠죠? 그쵸?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일단 스몰 B 자녀가 태어날 수 있다는 걸 읽을 수 있잖아요. 확률이 0이 아니니까. 그러면 지금 Q는 라지 B였으면 안 돼요.
그럼 이 둘 사이에서 스몰 b가 절대 안 나오니까 아, 이때 Q의 가운데 나에 대한 유전자형은 스몰 b였구나. 일단 요건 확정. 그러면 스몰 b와 라지 b 사이에서 스몰 b가 태어날 확률은 얘로부터 스몰 b 받을 확률이죠. 그럼 2분의 1입니다. 자, 그렇다면 32분의 3에서 2분의 1을 얘를 빼고 나면 16분의 3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똑같이 얘를 쪼개보는 거야. 가능한 두 개의 곱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럼 분모가 16이 나오려면 지금 여기서 분모에 해당하는 값이 각각이 4를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죠? 뭐 8분의가 될 수는 없는 상황이야. 그럼 얘를 쪼갰을 때 4분의 3과 4분의 1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조합이 없어. 자, 그런데 지금 얘랑 같은 표현형의 확률을 계산하고 있잖아요. 가에 대해서 얘의 표현형은 사실 라지 A를 적어도 하나만 가지면 그게 우성 표현형이라서 얘는 우성 유전자가 발현될 확률이나 마찬가지야. 이 둘 사이에서. 근데 아까 봤던 이 동그라미 A가 P와 같을 확률. 근데 P도 대문자 하나 가지고 있어서 우성 표현형 보여준단 말이에요. 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PQ 사이에서 아빠랑 가에 대한 표현형이 같을 확률이나 라지 A인 사람이랑 표현형이 같은 확률이나 같은 확률이에요. 같은 확률. 그럼 무슨 소리야? 여기에서 이 값이랑 여기에서 이 값이 같은 값이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럼 아까 나눠본 거 중에서 같은 거 뭐예요? 4분의 3이 중복되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가에 대해서 4분의 3의 확률인 거고 여기서도 4분의 3의 확률인 거야. 그럼 남은 걸 여기다 써주면 되잖아요. 2분의 1. 요게 4분의 1. 그럼 다 된 거야.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아빠가 라지 스몰 a인데 아빠가 엄마라고 칠게요. 그냥 P가 아빠, Q가 엄마. 그럼 아빠가 라지 스몰 a인데 엄마의 유전자형이 뭐여야 그 사이에서 대문자를 하나라도 받을 확률이 4분의 3이 나오지? 엄마도 라지 스몰 a여야 스몰 a 빼곤 다 되니까 4분의 3이 나오잖아요. 엄마 거 확정된 거고. 자, 그 다음에 아빠랑 같은 표현형의 확률인데 아빠랑 같은 표현형의 확률이 2분의 1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려면 지금 아빠가 DF죠. 근데 엄마의 유전자형에 D가 있으면 안 돼요. D가 있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뭐 D가 하나라도 있어 DD거나 DE거나 DF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만약에 DD인 경우에는 무조건 아빠랑 같은 표현형이 나와서 안 되고, 그 다음에 DE인 경우에도 지금 네 가지 조합 중에서 EF 빼고는 다 D가 발현돼요. D가 가장 완전 우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안 돼. 그 다음에 DF여도 FF 빼고는 다 D가 발현돼서 4분의 3의 확률 되기 때문에 2분의 1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Q는 D가 있으면 안 돼요. EF거나 뭐 EE거나 EF거나 FF거나 D 없는 그런 유전자형 중에 하나일 거야. 자, 그런데 마지막에 뭐가 있었죠? 이 사이에서 FF인 사람과 표현형이 같을 확률이 4분의 1이라는 조건이 있었어. FF인 사람이 나오려면 얘가 가장 열성이기 때문에 FF는 유전자형 자체가 FF여야만 그 표현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빠 쪽에서도 F를 받고 엄마 쪽에서도 F를 받을 수 있는 유전자형이어야 된다는 얘기고 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얘가 FF였다. Q가 FF였다면 P가 지금 DF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FF랑 표현형이 같을 확률이 얼마가 나와요? 2분의 1이지. 그죠? 근데 여기서 얼마가 나왔대? 4분의 1이죠. 그럼 FF 아니란 얘기지. EF여야지. EF면 FF 받을 확률이 4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Q의 유전자형이 EF로 확정되는 거죠. 요렇게 푸는 문제. 근데 이게 최종 문제가 아니고 마지막에는 뭘 물어봤냐. 이 P와 Q 사이에서, 그러니까 동그라미 A라는 요 자손이 유전자형이 스몰 a, 스몰 b, DF의 확률을 최종적으로 물어봤어요. P와 Q 사이에서 이런 애들이 태어날 확률. 그러면 스몰 a가 태어날 확률은 4분의 1이죠. 스몰 b가 태어날 확률은 얘로부터 스몰 b 받을 확률 2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DF가 태어나려면 D는 P만 줄 수 있으니까 둘 중에 D 받고 그 다음에 이번에 Q에서는 F를 만족하기 위해서 F를 받을 확률. 4개 조합 중에 하나 조합.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4분의 1밖에 없죠. 이렇게. 그러면 다 곱했을 때 최종적으로 32분의 1이라는 확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이 과정은 하나도 어려울 게 없고 대신에 위에서부터 다 찾아가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찾을 수 있는 데까지 찾아놓고 밑에 갔다가 다시 올라오면 자연스럽게 완성이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볼게요. 14번은 티록신 분비 조절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보시면 사람 A, B, C는 모두 혈중 티록신 농도가 정상적이지 않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본값이 있을 때
지금 기역, 니은, 디귿이 A, B, C랑 매치가 될 예정이거든요. 이 표를 먼저 보면 더 적게 나오거나 많게 나오거나 이렇게 뭔가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다. 자, 그리고 표 가는 왜 이 사람들의 티록신 농도가 정상적이지 않은지 원인이 있어요. A는 뇌하수체 전엽 이상이라서 TSH 분비량이 적대. B는 갑상샘 자체 이상이라서 티록신을 많이 분비한대. C도 갑상샘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티록신을 적게 분비한대. 자, 그러면 지금 더 많이 분비한다를 직접적으로 줬습니다. 이렇게. 얘가 누구일 수밖에 없어? B겠죠. 티록신 많이 분비하는 애가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그럼 B가 되겠지. 그럼 나머지 A와 C를 기역, 디귿 중에 매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요 어떤 일련의 과정을 알고 있어야지.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하는 호르몬을 분비하죠. 그럼 이 뇌하수체 전엽에서 갑상샘이라는 내분비샘을 분비하는 호르몬을 분비를 합니다. 그러면 그 호르몬들의 이름이 TRH, TSH. 그리고 갑상샘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이 티록신인 거고, 밑에 너무 내려가니까 여기다 쓸게요. 자, 이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만약에 뇌하수체 전엽에 이상이 생겨서 티록신의 분비량이 너무 적게 나와. 얘가 너무 적어. 그러면 갑상샘의 자극을 덜 한다는 얘기고, 그러면 티록신의 분비량도 이제 적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 지금 이거 중에 플러스 마이너스 티록신의 분비량이, TSH의 분비량이 적은 게 누구란 얘기? A란 얘기죠. TSH 분비량이 정상보다 적음. 이게 A고 기역이 C입니다. 이렇게 해서 쉽게 알아낼 수 있고요. 만약에 티록신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분비가 된다면 얘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야. 얘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TSH의 분비량은 어떻게 되겠어? 얘가 쓸데없이 많이 나오니까 얘를 또 많이 내보내라고 자극하는 호르몬의 양은 줄어들죠. 너 지금 너무 많은데? 하고 얘는 기능을 좀 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적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보기 내용 볼게요. 기역입니다. 기역에 동그라미 A에 들어가는 그 부호는 마이너스이다. 맞죠? 그 다음에 니은 과정. 이 기역에게 그 C죠. 동그라미 기역에게 티록신을 투여한대요. 얘가 적게 분비하니까 그냥 외부에서 넣어줬어. 티록신을 넣어줬어. 그러면 투여 전보다 TSH 분비가 촉진되느냐. 자, 지금 TSH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야? 티록신을 만들어야 되는데 얘가 일을 안 하고 있어서 안 만드니까 야, 너 좀 만들어야지 하고 신호를 줘야 돼서 얘가 많아졌어요. 근데 티록신을 외부에서 넣어줘서 농도가 정상이 됐어. 그럼 얘가 자극을 더 줄 이유가 없겠죠. 그럼 얘의 분비량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촉진된다고 볼 수가 없겠죠. TS 분비량이 늘어날 수 없다. 줄어들어야 된다. 니은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정상인에서 뇌하수체 전엽에 TRH의 표적세포가 있다. 정상인에서 뇌하수체 전엽에 TRH가 작용하는 표적세포가 있겠죠. 그쵸? 요렇게. 그래서 이 디귿 보기 때문에 요거를 써놓은 거예요. 디귿 맞는 내용이다. 기역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유전이지만 생각보다 쉬운 문제. 자, 보면 사람의 유전형질 간은 서로 다른 상념색체에 있는 두 쌍의 대립유전자. 서로 다른 상념색체니까 독립돼 있죠. 따로따로. 그래서 유전자형으로는 라지 H, 스몰 h, 라지 T, 스몰 t 이렇게 각각 두 개 한 쌍으로 유전자형이 구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표는 어떤 사람의 세포 기역, 니은, 디귿에서 라지 H와 스몰 t가 있는지 없는지 OX. 대립 유전자 유무 유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한 형태의. 그 다음에 그림은 그 세포. 지금 요 세포 기역, 니은, 디귿이 요거랑 똑같다는 거를 알아야 됩니다. 이 기역, 니은, 디귿에서 대립 유전자 A, B, C, D가 각각 얼만큼씩 있는지를 막대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A, B, C, D가 라지 H, 스몰 h, 라지 T, 스몰 t 중에 무엇인지 그걸 매치하는 게 주요 문제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기억부터 한번 볼까요? 요 세포의 구성. 얘를 그냥 있는 대로 읽어주면 되는데 이 동그라미 A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C가 2개 있네요. 다른 애들보다 2배. 그 다음에 동그라미 D도 있고. 자, 이렇게 되려면 어떤 유전자는 하나 갖고 어떤 유전자는 2개 갖는다. 1과 2가 함께 존재한다. 이건 지원기밖에 안 된다고 했어요. 하나짜리가 있으니까 복제가 안 됐는데 남들 하나 있을 때 얘는 왜 2개 있지? 그 유전자로 동형접합이기 때문에. 뭔가 2개 한 쌍으로 동형접합이 가능하려면 2N인 상태일 수밖에 없어요. 2N입니다. 2N이면서 복제가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의 세포. 그러니까 애초에 얘의 유전자형 자체가, 이 개체의 유전자형 자체가 동그라미 B는 없는 거예요. B라는 유전자는 없었고, 그러면 2개씩 한 쌍이니까 얘가 이미 같은 걸로 2개 한 쌍을 이뤘기 때문에 유전자형 자체는 쉽게 밝혀진 거죠.
A와 D가 대립유전자 관계로 한 쌍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C로 두 개 한 쌍 동형접합을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한 쌍에 대해서는 이형접합, 한 쌍에 대해서는 동형접합의 유전자량을 보인다는 것을 기억을 통해서 그냥 보여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니은 같은 경우에는 C와 D를 각각 하나씩 가지고 있네요. 얘는 N일 수밖에 없겠지. 종류가 좀 줄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디귿은 A와 C로 각각 한 종류씩. 근데 얘는 왜 두 배지? 복제되어 있는 거고 최종적으로 다 나누어진 세포가 이제 니은이 되는 거죠. 얘도 N이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 표로 넘어갑니다. 저 표에 보면 이 기역, 니은, 디귿 세포 각각에 라지 H랑 스몰 t가 있는지 없는지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지금 불완전한 기역, 니은을 빼고 디귿부터 먼저 볼게요. 디귿에는 라지 H도 없고요. 스몰 t도 없대요. 근데 얘는 두 종류를 갖고 있긴 해. 그럼 그게 라지 H랑 스몰 t는 아닌데 두 종류를 갖고 있어. 그럼 스몰 H, 라지 T 갖고 있겠죠. 그래서 디귿에 있는 A와 C는 스몰 H와 라지 T라는 것을 물론 A가 H인지 A가 T인지는 모르지만 아직 A와 C가 스몰 H, 라지 T랑 연결이 되겠다라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얘로 와보는 거야. 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요 동그라미를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역세포에 라지 H가 있대요. 이때. 근데 지금 여기 뭐도 있냐면 A와 C가 스몰 H, 라지 T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A와 C도 지금 여기 있거든요. 그럼 A와 C에 해당하는 스몰 H와 라지 T도 있어야 돼. 근데 써놓고 보니까 이미 얘네 둘이 이형접합으로 한 쌍이 돼버렸어. 그럼 이형접합에 해당하는 게 라지 H, 스몰 H고 얘는 T로 라지 T로 동형접합이었다는 얘기죠. 라지 T, 라지 T. 자, 그러면 지금 라지 T가 동그라미 C, 애초에 없었던 스몰 t가 동그라미 B고 그러면 A와 D가 각각 라지 H, 스몰 H 중에 하나인데 여기 디귿에는 그 동그라미 A만 있었는데 그게 스몰 H였잖아요. 그러면 동그라미 A가 스몰 H 그 다음에 동그라미 D가 라지 H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찾아냈습니다. 자, 그럼 보기 내용 볼게요.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A와 C는 대립유전자이다. A와 C는 아무 상관이 없네요.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D는 라지 H이다. 맞죠? 옳고 그 다음에 디귿 이 사람에서 스몰 H와 스몰 T를 모두 갖는 생식세포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스몰 T가 없었거든. 그래서 디귿 틀렸고 니은만 맞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16번 문제 풀어볼게요. ABO식 혈액형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조금이라도 풀어봤으면 만약에 긴장을 끈을 놓지 않았다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었을 텐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표는 사람 1, 2, 3 사이의 ABO식 혈액형이 응집반응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기역, 니은, 디귿은 각각 1, 2, 3의 혈장이래요. 근데 이거 1 거야, 2 거야 알려주기가 싫었던 거지. 너네가 맞춰봐 이렇게 준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 1, 2, 3의 혈액형은 A형, A, B형, O형 셋 중에 하나래요. 여기에 만약에 A형과 B형이 껴있었으면 더 어려웠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A, B형과 O형이 포함된 세 종류이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집니다. 자, 지금 1, 2, 3 중에 가로줄을 쭉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적혈구가 응집반응을 하네. 얘도 적혈구가 응집반응을 하네. 적혈구가 응집반응을 하려면 적어도 뭐가 하나는 있어야 돼. 응집원이 적혈구에, 응집원은 적혈구에 있는 거니까 그 적혈구의 응집원이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돼요. 응집원이 뭐지? A 아니면 B죠. 그럼 지금 O형인 응집원을 하나도 안 갖는 애가 여기 적어도 하나 꼭 껴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도 O형이 아니야. 얘도 O형이 아니네. 그럼 누가 O형이야? 2번이 O형이지. 확정. 그러면 1번과 3번은 일단 A 응집원을 하나씩 갖고 있어요. 왜? A형 아니면 AB형이니까. 근데 누군가 하나는 B 응집원도 갖고 있을 거야. 그런 상태. 자, 그 다음에 기역, 니은, 디귿도 각각 1, 2, 3의 혈장 중 하나인데 지금 여기서 AB형 같은 경우에는 이 혈장에 응집소가 없단 말이에요. 응집소 하나도 없어. 응집소 알파든 베타든 하나도 없어. 그렇다는 얘기는 이 AB형이 여기 꼭 하나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걔 혈장은 아무랑도 반응을 안 할 거야. 반응할 수 있는 애가 없거든. 그럼 지금 얘 세로줄, 얘 반응했네? 그럼 AB형 아니네? 얘도 반응했네? AB형 아니네? 그럼 AB형이 꼭 하나 있어야 되는데 얘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얘는 AB형의 혈장이다. 그럼 얘는 하나도 반응 안 할 거야. 응집소라는 거 자체가 없거든. 그 다음에 O형도 하나도 반응 안 하니까 여기도 마이너스여야 되겠죠.
자, 이제 남은 거는 누가 A형이고 누가 AB형인 것이냐. 자, 그럼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건, 잘 보세요. 지금 여기 니은과 디귿 중에 한 명은 O형일 거예요. O형이 있어야 되잖아. 지금 A, B형이 기역이니까 나머지 니은, 디귿은 O형 아니면 A형이어야 될 텐데, O형의 그 혈장에는 알파도 있고 베타도 있기 때문에 그럼 A랑도 반응을 하고 B랑도 반응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O형이 가지고 있는 이 알파는 A형이랑도 반응하고 AB형이랑도 반응을 해야 돼. 그럼 O형의 혈장에 해당되는 거는 O형 것만 빼고 나머지 두 칸에서 다 플러스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얘는 A가 있어도 반응하고 AB가 있어도 반응할 건데, 그럼 얘 혈장 같은 경우에는 A형이랑도 반응을 하고 AB형이랑 만나도 반응을 할 거야. 그래서 O형의 혈장은 두 칸에 플러스가 된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얘가 니은 같은 경우는 한 칸에만 플러스 돼 있어. 두 칸 중에. 그러면 얘가 한 칸이 더 플러스가 돼 있으면서 얘가 O형 거여야지. 이게 O형 거고, 그렇다면 얘가 자동으로 A형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A형이 자기의 혈장과 자기의 혈구가 응집반응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지금 얘랑 얘는 응집반응 했으니까 다른 혈액형이어야 돼서 얘가 AB형이고 얘가 A형이었다. 이렇게. 그럼 지금 기역이 3번, 니은이 1번, 디귿이 2번이 되는 상황으로 풀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B형과 O형이 같이 있어서 쉬워진 문제. 그래서 기역은 원의 ABO식 혈액형은 A형이다. 맞죠?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니은은 2의 혈장이 아니고 1의 혈장이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 3번의 적혈구와 디귿을 섞는데요. 3번의 적혈구에는 A도 있고 B도 있죠. 그죠? 근데 디귿을 섞으면, 디귿은 O형의 혈장이기 때문에 알파도 있고 베타도 있어요. 그러면 다 반응하겠죠. A와 알파, B와 베타 모두 반응하고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기역 디귿 답은 3번이 되는 그런 문항 같이 풀어봤고요. 자, 그럼 넘어가서 17번 문제 풀어볼게요. 이 문제는 길이가 좀 됩니다. 이걸 밝혀내는 과정. 자,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다음은 어떤 가족의 유전 형질 가나다에 대한 자료이다. 그래서 가라는 형질은 대리미전자 라지 A 스몰 a. 자, 가는 대리미전자 라지 A 스몰 a에 의해서, 나는 대리미전자 라지 B 스몰 b에 의해서, 다는 대리미전자 라지 D 스몰 d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각각 대문자가 완전 우성이다 써 있습니다. 대문자가 완전 우성. 그리고 가와 나는 모두 우성 형질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는 라지 A가 있으면 가가 발현된다는 거. 요렇게. 그러면 발현되지 않는 게 소문자인데, 선생님이 앞으로 발현되지 않는 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X로 표기를 하지만 읽을 때는 그냥 정상이라고 읽겠습니다. 가가 발현되지 않는 거 이렇게 하면 너무 기니까 가가 발현되는 것과 정상, 나가 발현되는 것과 정상, 이렇게 가나다를 유전병 취급을 해서 읽을게요. 그 다음에 다는 열성 형질이다. 그럼 다가 발현되려면 이 소문자 유전자로만 가져야 되고, 대문자를 하나라도 가지면 다가 발현이 안 된다는 중요한 정보. 자, 그리고 가의 유전자는 상념색체에 있다고 위치를 줬습니다. 가는 상념색체에, 그 다음에 나와 다는 X형 색채. 그러니까 X형 색채 연관. 요렇게 돼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기에 너무 친절하잖아요. 우열관계 다 줬지. 그 다음에 어디 있는지도 다 줬어. 그럼 이거 뭐 별거 아닌데? 하고 봤습니다. 표는 이 가족 구성원의 성별과 기역, 니은, 디귿의 발현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죠. 기역, 니은, 디귿이 가나다 중에 뭔지를 안 준 거예요. 뭐가 X형 색채에 있는 거고 뭐가 상념 색채에 있는 건지를 우리가 찾아야 돼. 너무 어렵죠. 심지어 부모 사이의 갑툭튀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 이게 우성이니까 뭐겠다 뭐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모든 4번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핵형은 정상이고, 4번이 비정상적인 생식세포랑 정상 생식세포가 수정돼서 태어났고, 얘는 남자인데 XXY의 클라인펠터 증후군을 보인대요. 그럼 뭔가 성념색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서 만들어진 그런 자손이라는 얘기고, 대신에 성념색체에서만 한 번 비분리가 일어났기 때문에 상념색체에 있는 유전자 가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받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관건은 뭐냐?
X형 색채에 있는 두 유전자가 기역, 니은, 디귿 중에 어떤 걸로 두 개냐를 봐야 된다는 거죠. 일단은 정석으로 풀이를 하기 전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일단 X형 색채에 있는 어떤 유전자다. 그러면 어떤 여자가 X형 색채 두 개 같잖아요. 그럼 여기서 아들이 서로 태어나는데 아들한테는 엄마가 가진 X형 색채 한 개를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빠로부터는 아들은 X형 색채를 받지 못하죠. 그래서 이 여자로부터 태어난 두 아들인데 걔네들의 표현형이 다르면 굉장히 좋은 힌트가 됩니다. 걔네들의 표현형이 다르면 엄마로부터 서로 다른 X형 색채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만약에 똑같은 거 받았으면 같은 유전 정보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표현형이 다를 수가 없고 엄마로부터 서로 다른 X형 색채를 받았으니까 두 아들의 표현형이 다를 수 있는 건데 그 말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 아들들이 가지고 있는 X형 색채를 두 개를 조합했을 때 엄마 거 X형 색채를 추적할 수 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걸 가지고 일단 풀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엄마가 갖고 있는 이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두 개는 아들 거를 조합하면 엄마 거가 나올 거예요. 근데 그냥 대충 봤을 때 지금 요 남자, 요 둘, 얘네 둘이 그걸 발현하지 않는 유전자, 발현하는 유전자 두 개를 갖고 있어요. 그럼 엄마가 만약에 그 두 개를 줬으면 엄마가 이형접합인데 그때 발현이 안 됐으니까 발현 안 되는 게 우성. 이런 식으로 읽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단 비분리를 찾아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엄마가 이 X, 발현되지 않게 하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그 밑에서 얘가 태어날 수가 있을까? 그냥 봐도 엄마가 그 유전자가 있으니까 태어날 수 있어 보여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얘네 둘도 한번 합쳐봤어. 발현하는 유전자랑 발현 안 하는 유전자. 그랬더니 엄마가 그럼 이형접합이란 얘기고 그때 발현이 된다면 발현되는 게 우성일 수 있겠다. 그죠? 그러면 그 밑에서 발현 안 되는 애가 태어나는 게 가능해요? 가능할 수도 있죠. 왜? 이미 발현 안 되는 애가 태어났거든. 정상적으로. 얘도 뭐 그 연관된 걸 따져보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냥 언뜻 봤을 때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이 아들과 이 아들이 둘 다 디귿을 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 둘 다 그걸 발현하는 유전자만 갖고 있으니까 조합해보면 엄마가 그거에 대해서 동형접합이란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엄마가 그거 발현이 되겠죠. 발현이 되면서 동형접합일 거야. 그러면 거기에서 발현 안 된 아들이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아들은 엄마 것만 받으니까 정상적으로 태어나면. 일단 얘는 만약에 X형 색채로 가정하면 이건 정상적으로 태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선생님이 만약에 이 문제를 풀다가 시간이 부족했다면 일단 얘는 X형 색채에 있는 걸로 보고 풀었어도 됐겠다.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 중에. 선생님은 정석적으로 기역, 니은이 있을까? 기역, 디귿이 있을까? 니은, 디귿이 있을까를 하나씩 다 해볼 건데 일단 거기 디귿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라는 걸 생각하고 풀면 한 가지 가능성, 기역, 니은이 X형 색채에 있을 가능성을 우리가 좀 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다 해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일단은 저기에 아버지, 빠, 그 다음에 자녀 4를 빼고 생각할 건데 지금 아들 둘, 자녀 1과 여기 아들 둘이 연달아서 써보고 왜냐면 엄마를 추적해야 되니까 이 태어난 순서랑 상관없이 자녀 2인 딸을 여기다 그냥 빼서 써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우리는 일단 가정을 해볼 거야. 자, 첫 번째 가정. 기역과 니은이 X형 색채에 존재할 가능성. X형 색채에 같이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 그러면 저 표에서 첫 번째 두 개 칸을 보시면 돼요. 자, 거기에서 이 첫 번째 아들은 그럼 순서대로 여기는 기역 유전자, 여기는 니은 유전자 이런 순서대로 좀 써볼게요. 첫 번째 아들은 기역은 발현이 안 되고 니은은 발현이 된 걸로 지금 써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Y형 색채.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인 자녀 3은 기역은 발현이 되고 니은은 발현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X형 색채. 그럼 얘네 둘이 가지고 있는 거를 합쳐주면 엄마 거가 되겠죠. 엄마의 X형 색채 조합이 됩니다. X, O, O, X. 자, 그럴 때 요때 엄마의 표현형을 한번 봤더니 엄마는 기역에 대해서 발현이 안 됐어요. 그럼 발현 안 되는 게 우성이라는 얘기지. 이형접합일 수밖에 없는데. 자,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도 니은에 대해서도 그 이형접합일 수밖에 없는데 그때의 표현형이 동그라미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X형 색채에 두 개 연관돼 있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 X형 색채에 연관돼 있는 거는 B나 D일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확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형접합일 때 그게 발현이 안 됐다면 그게 발현이 안 되는 게 우성인 그런 형질이겠죠. 그럼 이 위에다 적은 기역이 이거는 D 유전자인 거예요. 그럼 엄마는 유전자이 라지 D, 스몰 D였다. 이렇게 해서 라지 D가 발현된 그런 상태. 그 다음에 두 개 이형접합으로 가지고 있는데 발현이 됐다면 발현되는 게 우성인 형질이어야 되겠지. 그치?
그럼 이거는 이 엄마의 유전자의 라집이 스몰 b였다는 얘기예요. 이거예요, 이거. 그럼 이럴 때는 기억은 다고 니은은 나에 해당이 될 수밖에 없다. 요 유전자형을 만족을 시키려면 표현형과. 그럼 이 아들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형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이게 라지 D, 그 다음에 발현이 되는 게 라지 B, 좀 헷갈려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아들이 D가 발현되게 하는 유전자 스몰 D, 그 다음에 나는 발현하지 않게 만드는 유전자 스몰 b로 이렇게 연관이 돼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아빠 거를 한번 봅시다. 아빠 거는 지금 기억은 발현이 됐고 니은이 발현은 안 됐어요. 그러면 XMCT 이렇게 갖고 있겠죠. 자, 그럼 딸은 아빠로부터 그거를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아빠로부터 XMCT를 받아야 딸이 태어날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엄마로부터 둘 중에 하나 받는 건데 아빠로부터 지금 뭘 받았냐면 다가 발현되게 하는 유전자를 받은 거잖아요. 그럼 스몰 D인 거고 그 다음에 나가 발현이 안 되게 하는 유전자 스몰 B를 받은 거죠. 요렇게. 근데 딸의 표현형을 봤을 때 저 표에 뭐라고 나와 있냐? 요거 기억이 발현돼야 돼. 발현이 돼야 되고 요건 발현돼야 되고 니은도 발현돼야 돼. 그러면 기억이 발현이 되려면 이거는 다 형질이죠. 기억이 다 형질이죠, 지금. 그러면 얘가 발현이 되려고 할 때 스몰 D로 가져야 돼요. 열성 형질이니까 스몰 D로만 2개 가져야 발현이 될 수 있어. 그럼 엄마한테 스몰 D를 받았다고 칩시다. 지금 스몰 D를 받으려면 이렇게 연관이 돼 있는 그런 상태니까 아들들을 보고 이제 추적해서 볼 수 있죠. 이렇게 연관이 돼 있다. 그러면 거기에 스몰 B가 자동으로 따라와요. 스몰 B는 이걸 발현하지 않게 하는 유전자예요. 그러면 이 스몰 B로만 2개 가지고 있는데 딸이 그게 발현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모순점이 생기죠. 그러면 기억과 니은이 XMCT에 연관되어 있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삭제. 자, 그럼 다시 하는 거야. 다시. 짠. 지우고, 틀만 남기고, 여기도 지우고. 자, 이제 뭘로 가보는 거예요? 기억과 디귿이 연관이 돼 있다. 두 번째. 기억과 디귿이 X염색체에 연관이 돼 있다. 그럼 기억과 디귿이 각각 나 아니면 다 형질이란 얘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기억과 디귿을 했을 때 이것도 순서대로 위에를 기억 거, 밑에를 디귿 유전자 있는 걸로 한번 이렇게 올려볼게요. 첫 번째 아들인 자녀 1은 기억이 발현이 안 되고요. 디귿이 발현이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인 자녀 3은 기억이 발현이 되고 디귿이 발현이 됐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엄마는 요거 2개 합쳐서 이런 조합이어야 되겠죠. 이렇게. 근데 엄마가 기억 디귿이 엄마 기억은 발현이 안 됐고 디귿은 발현되게 하는 유전자만 있으면 여기에 동그라미라고 되어 있지만 당연히 발현이 되겠죠. 가려져 있긴 하지만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뭐야? 2개가 이형접합으로 있을 때 발현되는 게 우성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역시나 기억이 다를 결정하는 유전자가 되는 거고 디귿이 가를 결정하는, 나를 결정하는 유전자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순서를 여기서 찾는 거예요. 요거 2개 합쳤을 때 이형접합일 때 발현이 안 되는 게 우성이라면 얘가 다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에 위치일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찾는 거죠.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가 다니까 아들이 그 다가 발현되지 않았으면 라지 D가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나가 발현됐으면 라지 B가 있다는 얘기 다가 발현됐으면 스몰 D가 있다는 얘기 그다음에 나가 발현됐으면 라지 B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엄마도 요런 조합으로 이렇게 연관이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자, 아빠는 기억이 발현이 됐고요. 그 다음에 디귿이 발현이 안 됐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딸은 그 아빠로부터 XMCT를 당연히 하나 받아야 되죠. 그리고 엄마로부터 둘 중에 하나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딸의 기억과 디귿의 표현형이 어떻게 되냐면 기억은 발현이 안 됐고 발현이 됐고 그 다음에 디귿에 대해서는 발현이 안 됐어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다에 해당하는 그런 그 자리잖아요. 다를 결정하는 유전자의 자리. 그럼 그랬을 때 다가 발현이 되려면 이것도 역시 열성형질이기 때문에 발현하는 유전자로 와야 돼. 이렇게 와야 되죠. 요거 와야 돼. 엄마로부터 이걸 받았다는 얘기. 근데 이 밑에 있는 거는 나를 결정하는 유전자인데 나를 결정하는 유전자가 하나라도 오면 그게 무조건 발현돼야 되거든요. 역시나 여기서 모순점이 생기는 거. 그러니까 지금 기억과 디귿이 연관되어 있는 걸로 얘네 둘이 나다를 결정하는 유전자로 가정을 했더니 역시나 모순점이 생기더라.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구랑 누구가 연관될 수밖에 없어. 니은과 디귿이 X염색체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니은 디귿이 X염색체 연관이고 그렇다면 가가 기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가. 그러면 이걸로 한번 올려볼게요. 되는지. 역시나 틀만 남기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실수해가지고 중간에 그냥 포기했을 가능성이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럼 니은, 디귿 칸, 마지막에 두 칸 요거 보면 돼요. 자, 그렇다면 자녀 1은 둘 다 이게 발현이 됐어. 그 다음에 자녀 3은 니은은 발현 안 되고 디귿은 발현이 됐어. 선생님은 니은, 디귿 순으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엄마는 그 두 개를 합쳐놓은 조합으로 가지고 있었죠. 근데 엄마는 니은에 대해서는 발현된 걸로 나오고 디귿에 대해서는 동그라미 A로 요게 비워져 있지만 발현될 수밖에 없죠. 그 유전자만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동그라미 A는 동그라미 넣어줘야 된다. 발현됐다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가 난지 단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형접합이 유전자형인데 발현이 됐잖아요. 그럼 발현되는 게 우성인 형질이다. 나와 다 두 개 중에 이 위에다가 쓴 게 나를 결정하는 유전자라는 얘기죠. 니은이 나고 디귿이 다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 표의 기억, 니은, 디귿이 순서대로 가나다입니다. 가나다 그냥 그렇게 그 기억, 니은, 디귿 순으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아들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발현하는 유전자가 있으니까 라집이 스몰 b가 연관된 거고 이 아들은 발현 안 되고 그 다음에 발현되는 거니까 스몰 b, 스몰 d. 그러면 그런 조합으로 엄마가 유전자형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라집이 스몰 d와 스몰 b, 스몰 d 이렇게 갖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아빠 같은 경우에는 니은, 디귿 둘 다 발현 안 됐습니다. 이렇게 갖고 있었으니까 딸이 그거를 그대로 물려받았겠죠. 발현이 안 되는 유전자로만. 근데 이 딸은 니은에 대해서 표현형이 발현이 됐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나는 발현되고 다는 발현이 안 됐죠. 이렇게 됐어. 그럼 나가 발현되려면 발현되게 만드는 유전자가 있어야 되고 엄마로부터 그 라지 B를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라지 B 받았고 그 다음에 다가 발현이 안 되려면 근데 이거는 이미 만족이 됐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거 받을 때 다를 발현하게 하는 스몰 d도 받긴 받았을 텐데 우성 유전자 라지 D에 가려져서 그게 표현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다 된 거예요. 여기다가 가에 해당하는 기억, 얘 가, 이게 나, 이게 다니까 얘에 대해서는 상념색채 있고 굉장히 단순하죠. 가 유전자, 라지 A가 있으면 발현되는 거예요. 이렇게 남자든 여자든 두 개 한 쌍이어야 되고 그러면 얘가 발현이 안 됐다는 얘기는 스몰 a로만 두 개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스몰 a, 스몰 a, 스몰 a 이렇게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런 자녀가 태어날 수 있으려면 아빠가 하나 줄 수 있는 유전자형이어야 되겠죠. 가에 대해서는 다 완성. 자, 그리고 나와 다에 대한 조합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에 자녀 4, 비분리 결과로 태어난 자녀 4를 한번 볼게요. 얘는 X함색체가 두 개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하나 Y함색체. 그래서 지금 제 표현형을 보니까 나에 대해서도 다에 대해서도 발현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가 발현이 안 되려면 스몰 b로만 두 개 가져야 돼. 발현 안 되게 하는 유전자로만 스몰 b 두 개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스몰 b 그 다음에 다가 발현이 안 되려면 그걸 발현하게 하는 유전자를 적어도 하나 받아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정상적으로 태어난 아들이면 엄마가 스몰 d만 주는데 스몰 d를 가질 때 발현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그 얘기는 아빠로부터 우성 유전자를 하나 받아서 정상 표현형이 됐다는 얘기예요. 아빠로부터 무조건 이걸 하나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발현 안 되게 하는 유전자 중에 하나는 아빠로부터 온 거고 이렇게 이쪽에 쓸까요? 얘를. 요거 두 개는 어차피 동형접합이니까 그 밑에다가 아빠 거 이제 하나 붙여주면 되는데 요거는 아빠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녀사는 남자니까 Y염색체도 아빠한테 받은 거고 요 정상 표현형이 되게 하는 요 유전자는 아빠밖에 안 가지고 있으니까 아빠로부터 X염색체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정자에 이 두 개가 다 있었다는 얘기고 정자가 N+1이었다는 얘기죠. 그럼 엄마의 난자는 요걸 받았겠죠? 발현 안 하는 유전자랑 발현하는 유전자 이렇게 있는 거. 그래서 얘는 스몰 b, 스몰 d 조합으로 유전자형을 적어보자면 이렇게 있을 거고 그래서 지금 요거는 정상적인 난자가 수정이 됐는데 아빠의 정자가 N+1로 지금 X 하나, Y 하나 있으면 이거는 1분열 비분리의 결과죠. 1B의 결과물인 정자가 수정이 되었다.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여기서는 뭐가 연관되어 있느냐를 찾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복잡한 과정이었다. 그래서 보기 내용 볼게요. 보기 기억에
저 동그라미 A에 있는, 저 동그라미 쳐있죠? 어머니는 디귿이 발현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이냐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니은, 자녀 E는 딸입니다. 라지 A, 라지 B, 라지 D를 모두 갖느냐. 저기 표에 선생님이 써놓은 거 보면 가가 발현됐기 때문에 라지 A는 하나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라지 B, 라지 D 같나요? 라지 B 있고 라지 D 있죠. 그쵸? 이렇게. 그래서 라지 A, 라지 B, 라지 D를 모두 갖는 딸입니다. 니은 맞고. 그 다음에 디귿에 G는 아버지에게서 형성이 되었다. 이 비정상적인 생식세포, 아버지로부터 형성이 된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심지어 몇 분의 비분리인지도 물어보지 않고 그냥 비분리라고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문제를 풀어내기만 했을 때 보기의 내용은 전혀 별게 없는, 그냥 풀어냈느냐만 확인하는 수준. 거기서 추가로 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기의 내용 자체는 굉장히 쉬웠다. 이렇게 해서 기억, 니은, 디귿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방어작용 문제죠. 다음은 바이러스 X에 대한 생쥐의 방어작용 실험이다. 실험 과정 한번 읽으면서 펴볼게요.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X에 대해서 한 번도 노출된 적이 없는 생쥐 4마리 A, B, C, D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A와 B는 기억이고 C와 D는 니은이래. 이게 뭔 소리야 하고 봤더니 기억과 니은은 각각 정상 생쥐거나 가슴샘이 없는 생쥐거나, 그래서 정상 생쥐거나 뭔가 비정상적인 생쥐거나 둘 중에 하나래요. 자, 그 다음에 A, B, C, D 중에 B와 D에 X를 주사했대요. 얘네 둘에 대해서만 병원체 X에 노출을 시킨 거죠. 그러면 A와 C는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X에 대한 세포성 면역 반응 여부를 확인했더니 그 나에서는 먼저 X에 감염된 세포의 유무를 확인을 했답니다. 그럼 당연히 X랑 만나게 해준 애만 감염이 되고 안 만난 애는 감염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과도 B와 D에서만 감염이 된 애가 있더라 라는 굉장히 단순한 결과. 그 다음에 다해서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각 생쥐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X라는 저 병원체에 대한 세포성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봤더니 안 만난 애들은 당연히 일어날 리가 없고요. 만난 애들 중에서는 B에서만 일어났어요. 그럼 B는 세포성 면역이라는 걸 할 수 있는 애다. 근데 얘는 걔를 만났는데도 못하는 애다. 그럼 할 수 있는 애가 정상일 거고, 얘가 가슴샘이 제거된 애겠죠? 가슴샘이 제거된 경우에 세포성 면역을 일으키는 세포 독성 T 림프가 성숙을 마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다 사는데요. 얘는 안 만났으니까 사는 거고, 얘는 면역 반응이 잘 일어났으니까 사는 거고, 근데 얘는 가슴샘이 없어서 면역 반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 그런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게 끝이에요. 자, 그래서 보기 기억에 요 X가 누구였냐면 바이러스라고 위에 적혀 있습니다. 바이러스 유전 물질을 갖나요? 갖죠. 기억 맞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에 대한 질병과 병원체 내용이 이렇게 보기로 하나 들어가 있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니은은 가슴샘이 없는 생쥐이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디귿. 다에서 B에서 세포독성 T 림프구가 동그라미 A를 파괴하는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자, 그러면 B에서는 세포성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그거를 조금 더 풀어놓은 거죠. 세포성 면역 반응이 뭔지 알고 있느냐. 세포독성 T 림프구가 감염된 세포를 제거하는 반응. 그죠? 그렇게 이제 그냥 읽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디귿 맞는 보기 볼 수 있겠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가계도 분석 문제입니다. 선생님 생각에는 전체 문항 중에서 이게 조금 제일 어렵지 않았나. 물론 17번과 19번 모두 길이가 길어요. 중간 과정, 이게 아니라는 거 보여주는 과정이 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비슷비슷한 난도였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것이 조금 더 생각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점 자체도 17번 2점, 19번 3점이죠. 이렇게 되어 있고. 자,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형질 가와 나에 대한 자료입니다. 자, 가와 나의 유전자는 같은 염색체에 있어요. 일단 중요한 정보죠. 가를 결정하는 것을 라지 H와 스몰 H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나는 라지 T와 스몰 T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대문자가 각각 완전 우성이다. 우성이고, 그리고 얘네들이 연관되어 있다. 근데 지금 이 문제가 17번보다 정보가 후하지 않은 부분들은 그래서 가가 발현되는 게 우성인지 아닌 게 우성인지 뭐 이런 정보가 없고, 연관이 돼 있는데 어떤 염색체, 상염색체 연관인지 X염색체 연관인지 이런 정보는 우리가 좀 찾아야 되는 부분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가계도는 구성원 A, B, C를 제외한 1번부터 6번까지 사이에서 그 표현형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서 지금 1번인 남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기 때문에 동그라미 A는 성별은 여자란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역시나 6번이 태어나려면 BC는 남자와 여자일 텐데 지금 이 동그라미 B가 남자이다 했으니까 여기다가 네모칸, 여기다가 동그라미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일단 성별은 다 알려주고 있는 상태인데 뭐만 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표현형을 안 알려주고 있는 거지. 자, 그럼 표현형 올려볼까요? 지금 B급인 사람들은 가가 발현된 사람들, 색칠된 사람은 가나가 모두 발현된 사람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 명의 표현형을 뚫어 놓으면서 절대 갑툭튀로는 알려주지 않겠다, 그런 의지가 느껴지고요. 그럼 다음 단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저기 나와 있는 A, B, C 중 이 세 명 중에서 가가 발현된 사람은 딱 한 명이래요. 근데 그 한 명이 A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지금 만약에 얘가 가가 발현됐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지금 얘는 발현이 안 됐으니까 갑툭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열성이란 말이에요. 발현이 안 되는 게 열성. 그러면 열성과 열성 사이에서 우성 표현형이 나올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확실한 거는 동그라미 A가 가가 발현될 수는 없고 B와 C 중에 한 명만 가가 발현된다. 그럼 발현이 안 되는 사람 2명, 발현되는 사람 딱 한 명만 있어야 돼요. 자, 그러고 나서는 이 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A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의 B에 대한 유전자형이 어차피 여자니까 두 개 한 쌍일 텐데 B에 대한 유전자형이 같다라는 단서가 마무리입니다. 자, 그럼 이 표를 한번 먼저 볼까요? 지금 이 표는 A, B, C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몰 h의 DNA 상대량인데 기역, 니은, 디귿에 각각 0, 1, 2가 매치가 될 예정이에요. 그러면 하나 더 없거나 한 개 있거나 두 개 있거나. 일단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정보가 뭐냐, 이 유전자가 대체 어디 있느냐, 상념 색채냐 X염 색채냐 이건데 선생님은 저기서 굳이 저렇게 뚫어가지고 이걸 물어봤다면 상념 색채보다는 X염 색채에 있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였어요. 실제로도 그렇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풀이 과정에서는 다 확인을 할 겁니다. 자, 일단 먼저 요 가를 결정하는 유전자가 라지 H, 스몰 h, 요게 상념 색채에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봤어요. 상념 색채에 있다 하면 어떨까? 말이 될까? 안 될 것 같은데로 접근을 한 거죠. 그러면 지금 만약에 0개, 1개, 2개의 스몰 h를 갖는다면 0개를 갖는 사람은 2개 한 쌍인데 그게 라지 h로 2개 한 쌍일 거고, 그 다음에 1개를 갖는 사람은 라지 h 하나, 스몰 h 하나여서 스몰 h 하나 갖는 거고, 2개를 갖는 사람은 스몰 h로 2개가 되겠죠.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이 중에서 지금 이 두 사람은 표현형이 우성 표현형으로 같이 묶일 거고 이 사람 혼자만 열성 표현형이 됩니다. 그쵸? 라지 H 하나라도 가지면 우성 표현형이 될 테니까. 그럼 이 사람 혼자만 표현형이 달라야 되고 여기 A, B, C 중에 한 사람만 가가 발현된다고 했으니까 그게 가가 발현되는 거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가가 발현되는 게 열성이구나. 이거를 일단 여기서 캐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동그라미 A라는 사람은 일단 가가 발현되진 않으니까 뭐 아니면 뭐야? 라지 H 아니면 라지 H, 스몰 h 둘 중에 하나죠. 그 두 개로 가정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라지 H라면 그럼 라지 H가 갖는 게 정상 유전자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스몰 h만 갖는 4번이 태어날 수가 없죠. 얘는 무조건 라지 H 받아야 되니까 가가 발현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이건 아니란 얘기. 자, 그러면 동그라미 A가 라지 H 하나, 스몰 h 하나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역시나 이때 정상 표현형을 보여주는 거고 그게 우성이란 얘기죠. 그럼 얘는 스몰 h로만 2개 갖고 있다는 얘기고 1번이 스몰 h일 거예요. 자, 그럼 B는 유전자형이 일단은 스몰 h를 하나 받아야 됩니다. 하나 받아야 돼. 그런 상황이고 6번 같은 경우에 나로 가가 발현됐기 때문에 얘가 스몰 h거든요. 그러면 C도 스몰 h가 하나 있어야 6번한테 하나씩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스몰 h를 하나도 안 갖는, 0개 갖는 사람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야. 그럼 뭐지? 얘는 스몰 h 될 수 없잖아. 가가 발현되면 안 되니까. 그러면 뭐가 전제 조건이 잘못된 거예요? 가가 상념 색채에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지. 상념 색채로 전제를 해놨더니 동그라미 A가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다면 요거는 X염 색채에 있다. 그래서 가와 나 모두 연관인데 그게 어디? X염 색채 연관이다라는 것을 지금 방금 저 가정을 통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X염 색채에 있고 요건 그럼 지우고 남자는 그럼 한 개씩만 갖겠죠? 유전자형에서. 자, 그러면 생각 한번 해봅시다. 지금 0개, 1개, 2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2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유전자형이 스몰 h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근데 이 스몰 h를 2개 갖는다는 거는 X염 색채도 2개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이건 여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스몰 h를 2개 갖는 사람은 A 아니면 C인데
만약에 A가 스몰 h를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B도 스몰 h를 하나 받아야 되죠. 스몰 h 하나 가질 거예요. 그러면 이 B가 하나 가지니까 지금 2개 가진 사람, 1개 가진 사람,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가져야 되죠. 그러면 라지 H로만 2개 가져야 될 거거든요. 그럼 라지 H를 2개 갖고 이 사람들의 부모가 라지 H를 하나씩 줬다는 얘기인데 그럼 여기에서 표현형의 모순이 생기죠. 부모의 표현형이 지금 다르니까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스몰 h인 사람이 A로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누구? 남은 한 명의 여자인 C일 수밖에 없다. C의 유전자형이 스몰 H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스몰 H 2개 가진 사람이 아니니까 일단 동그라미 A는 라지 H를 가져야 되겠죠. 그럼 라지 H를 하나라도 갖는데 가가 발현이 안 됐기 때문에 가가 발현이 안 되는 것이 우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A를 통해서. 그래서 가가 발현되는 게 열성. 그럼 이 사람은 가가 발현이 됐겠네요. 그럼 가가 발현된 사람들은 다 스몰 h로만 일단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1개만 가질 거고 남자니까. 이 사람도 1개만 가질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도 1개 가질 거고. 그리고 이 사람도 1개 가질 거고. 이 사람은 여자니까 2개 갖겠네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다 라지 h를 적어도 1개씩은 갖고 있다. 이 사람도. 이 사람은 아직 표현형을 모르니까 일단 지워볼게요. 지우고 외에는 없죠. 자, 이렇게 되니까 4번이 스몰 h를 가지려면 이건 엄마로부터 온 거잖아요. X함수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얘가 라지 H 스몰 h였다. 그렇다면 동그라미 A는 스몰 h를 1개 갖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C는 스몰 h를 2개 가지니까 동그라미 B가 하나도 안 가지면서 유전자형이 뭐여야 돼? 라지 H로만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엄마로부터 요거를 받았구나. 자,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해결이 됐고 이제 남은 거는 요거죠. 그 T에 대한 유전자형을 알아야 되는데 A랑 C가 T에 대한 유전자형이 같다 그랬어요. 2개 한 쌍으로.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연관이 돼 있을 테고 그러면 그 유전자형이 뭐일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연관된 거 빼고 그냥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유전자형이 같다는 게 다 지금 동그라미 A랑 동그라미 C가 다 여자이기 때문에 라지 T로 같을 수도 있고요. 라지 T, 스몰 T로 같을 수도 있고 스몰 T로 같을 수도 있죠. 그럼 일단 라지 T로 같은 경우를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도 라지 T야. 얘도 라지 T야. 그럼 얘가 라지 T를 자손한테 줄 텐데 그 라지 T가 발현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라지 T가 발현이 됐다. 그럼 나가 발현되는 게 우성인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죠? 자, 그러면 이 라지 T는 누구한테 받은 거야? 부모로부터 하나씩 받은 거예요. 이 동그라미 C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 라지 T를 준 2번이 라지 T가 발현이 안 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라지 T가 이렇게 전달되고 이렇게 전달됐기 때문에 2번 동그라미 C, 6번의 표현형이 모두 같아야 돼요. 근데 2번과 6번의 표현형이 다른 것은 이걸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라지 T는 아니네요. 그러면 또 스몰 T 한번 가볼까요? 스몰 T로 같은 거. 일단 가정한 거는 지우고 동그라미 A와 C가 스몰 T로 같은 것으로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역시나 지금 이 스몰 T가 여기로 왔을 거예요. 그러면 스몰 T가 이번에는 열성 표현형이 되는 거죠. 그죠? 스몰 T가 하나 있을 때 나로 발현됐으니까. 그래서 발현 안 되는 게 우성이고 발현되는 게 열성인 그런 상태. 라지 T, 스몰 T. 자, 그럼 스몰 T 받았으니까 부모로부터 하나씩 왔을 거예요. 근데 지금 2번은 남자기 때문에 스몰 T 하나 있으면 그게 바로 발현이 돼야 돼요. 아까랑 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스몰 T가 만약에 있다면 나가 발현되는 남자였을 텐데 나가 발현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도 모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거 안 돼. 그럼 남은 건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A와 동그라미 C의 유전자형은 라지 T, 스몰 T로 같은 거였다. 라지 T, 스몰 T로 같은 건데 일단은 요 A는 조금 거리를 두고 쓸게요. 아직 뭐랑 뭐가 연관되어 있는지 모른다고 치고. 하지만 얘는 가에 대해서 동형접합이니까 조금 올리기가 수월하죠. 얘는 뭐든 아무튼 그 밑에 라지 T와 스몰 T가 연관되어 있다. 자, 그럼 그 다음을 생각하는 게 중요한데 자, 잘 보세요. 이 사람이 부모로부터 요거 하나씩을 각각 받았잖아요. 어차피 스몰 H는 엄마도 갖고 있었어야 이렇게 올 수가 있었겠죠. 근데 이 밑에 각각 대문자, 소문자 중에 뭐가 연관이 되어 있었을 것이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뭔지 알아요? 지금 2번과 3번에 나에 대한 표현형이 같다는 겁니다. 지금 이 중에 분명히 라지 T를 준 사람은 라지 T가 발현이 됐을 거예요. 그럼 우성 표현형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둘 다 우성 표현형이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빠는 일단 1개밖에 안 가져요. 그럼 둘 다 우성 표현형이라는 얘기는 아빠는 라지 T를 일단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는 Y가 되겠죠. 그럼 엄마는 스몰 T를
얘한테 줘야 되니까 엄마로부터 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머지 한 자리 뭘 채워주면? 라지 T로 채워주면 그러면 엄마랑 아빠의 표현형을 같게 만들 수 있어요. 모순점 없이. 됐죠? 그럼 이 경우에는 5번 같은 경우에 뭐 엄마 아빠로부터 라지 T 하나, 스몰 T 하나 받았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라지 T를 갖는 것이 정상 표현형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지금 동그라미 A를 통해서 가가 발현이 되는 것이 열성이다. 가가 발현이 안 되는 것이 우성이다라는 걸 알았고 가는 열성 형질. 그 다음에 2번, 3번을 통해서 나가 발현되는 것이 역시 열성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둘 다 열성 형질이라는 걸 생각하고 나머지를 올려주시면 돼요. 그렇다면 나가 발현된 사람들은 역시나 스몰 t를 하나씩은 꼭 갖고 있어야 돼요. 남자니까 그거 갖고 있는 게 바로 발현이 될 거고 그럼 1번 같은 경우에는 라지 t를 갖고 있어서 나가 발현이 안 됐겠죠.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4번이 가지고 있는 이 X형 색채는 엄마로부터 이렇게 스몰 h, 스몰 t가 연관되어 있었다는 얘기니까 여기에서 스몰 h 밑에 스몰 t, 라지 h 밑에 라지 t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동그라미 B는 엄마로부터 라지 h와 라지 t가 연관된 걸 받고 나머지 하나는 Y형 색채일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채웠고 6번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럼 보기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기 기억에 보시면 가는 열성 형질이다. 그죠? 가와 나가 둘 다 모두 열성 형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에 A, B, C 중에 나가 발현된 사람은 2명이지 물어봤어요. 나가 발현이 되려면 열성 유전자로만 가져와야 돼요. 근데 A, B, C 모두 라지 T가 적어도 하나씩 우성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니은은 성립이 될 수 없다. 0명입니다. 그 다음에 D급 보기 6번의 동생이 태어날 때 가와 나가 모두 발현될 확률. 그럼 가와 나에 대해서 모두 소문자만 가질 확률이나 마찬가지. 그러면 일단 아빠로부터 X형 색채를 받으면 안 될 것 같고 아빠로부터 Y형 색채를 받습니다. 2분의 1의 확률이죠. 그 다음에 엄마로부터는 소문자로만 연관된 X형 색채를 받으면 돼요. 2분의 1의 확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4분의 1의 확률이 되기 때문에 디귿 맞는 보기. 그래서 기억 디귿 오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뿐한 마지막 20번 문제 풀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20번에 물질 순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표는 생태계의 물질 순환 과정 가와 나에서 특징의 유무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질소 순환 과정과 탄소 순환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토양성의 암모늄 이온이 질산 이온으로 전환이 된대요. 이게 너무 힌트를 빡빡 주고 있죠. 그러면 이거에 해당되는 거는 당연히 나가 질소 순환일 거고 이거랑 관계없는 거는 가가 탄소 순환이 됩니다. 그리고 식물의 광합성을 통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유기물로 합성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이산화탄소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탄소 순환. 자, 그러면 동그라미 A는 둘 다에 해당되는 특성이어야 할 겁니다. 그럼 보기 내용 볼게요. 보기 기억에 나는 탄소 순환 과정이다. 질소 순환이라서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질산화 세균은 동그라미 기억에 관여한다. 질산화라는 게 암모늄 이온이 질산이 되는 걸 질산화라고 하고 그 과정에 관여하는 세균을 질산화 세균이라고 합니다. 맞고 그 다음에 디귿 물질이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먹이사슬을 따라서 이동한다. 생산자가 만들어 놓은 것이 생산자가 합성해 놓은 그런 유기물이 먹이사슬을 통해서 소비자로도 가고 분해자로도 가잖아요. 그건 질소순환과 탄소순환 모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디귿 맞는 보기니까 니은 디귿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2024학년도 수능 문항을 모두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느끼기에 쉽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부분들 혹시 지금 이제 다음 수능을 준비하고 있다면 부족한 부분들을 잘 채워서 여러분들의 목표에 도달했으면 좋겠고 이미 수능을 본 친구들이라면 마지막 대입을 확정 짓기 위해서 남은 일정들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